장동혁이가 뭐 윤호겐 한다고 그러면서 조선일보인지 어딘지 거기도 막 사설을 장동혁 비판을 많이 해놨더라. 그 이제 극으로 간다 어쩐다 하면서 계엄에 사과 안 했다고. 지금 계엄에 사과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두 파로 나눠가지고 자기네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누구는 윤호겐 하고 있으면은 무조건 지니까 국힘당 잘 됐다. 국힘당 계속 윤호겐 해라. 아무튼 민주당에서 박수치고 막 그런데 장동혁이가 하는 걸 윤 어게인이라고 나는 보지는 않는데. 그래요? 근데 근데 이제 사람들은 윤 어게인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지. 그치 갖다 붙이는 거지 그리로. 그러니까 일단 뭐 이 붙이는.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이가 이제 우리 편이다라고 하면서 맞죠. 장동혁이가 이제 그래서 윤 어게인을 한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 편먹으려고. 근데 좌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윤 어게인이라는 어떤 그 프레임, 내란 프레임으로 얘네들 묶어놔야지만 이제 자기들이 어떤 그치, 그 그치. 입지가 더 강화되어지고 그치. 또 자기들이 어떤 그 지지 기반이 넓어진다라는 생각 속에서 장동혁을 이제 윤 어게인이라고 이제 그치. 이제 몰아세우고 있는 건데. 아 맞아. 그게 맞는 얘기 같아요. 장동혁이는 뭐 윤호겐을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심정적으로 한동훈하고는 같은 생각은 아닌 거지. 같은 생각을 또 하면 걔네가 장동혁이하고 한동훈이하고 한 편 먹을 수는 없잖아. 그럼 자리가 한 개인데 둘이서 자리 싸움 하기도 힘들잖아. 일단 그 정치인으로서 장동혁의 포지셔닝을 한동훈을 배신하는 걸 가지고 자기의 이제 그 입지를 그 확보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동훈 같이 갈 수는 없겠지. 또 한동훈 그 옆에서 그 자기가 이제 맞아. 한동훈이랑 같이 하면서 수석 최고위원을 한 거야 그때. 처음에 이제 한동훈이랑 정기임이. 한패였잖아요 그때. 한동훈이가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고. 맞아. 갑자기 나타났어 장동혁이가네. 한동훈이가 데리고 온 애 아니에요? 한동훈은 원래 그 동당 그 국회의원이었는데 나는 궁금한 건 누가 한동훈한테 장동혁을 추천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해. 그리고 장동혁이 그때 아니 한동훈이 또 그때 뭐지 그 자기 비서실장으로 앉힌 사람도 그때 그 안동의 국회의원 그 사람도 그렇게 그 자기가 네임밸류가 있다든가 아니 무엇인가 상징하는 사람은 아니거든. 장동혁은 그럼 어디서 나온 애야? 그게 베이스 어디서 기인한 애지? 어디서 그게 이제 좀 일단 미스테리라는 거지. 누가 민주당의 국회 안에 그 있잖아요. 청와대 아니고 국회 뭐 최순실이 뭐 그거 했다고 그러죠. 안민석이 밑에서 뭐 했다고 저거 그러던데 파견 근무 나왔었다고 그러잖아요. 국회로. 이제 그때 이제 그 법관으로서 이제 그 각각 그 국회의 이 그 법관 법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도 그렇고 국회에 이 어떤 그 담당 공무원을 파견을 해요. 왜 파견을 하냐면은 예를 들면 국회 같은 경우에는 법을 다루는 영역들이잖아. 그럼 국회에도 이제 입법조사처라는 데가 있는데 입법조사처가 사실은 이제 정부의 법제처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크게 뛰어난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파견을 보낸다고 판사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법 관련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국회 내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법원에서 파견을 받는다 이 말이네. 그러니까 이제 법률을 이제 위반을 하거나 그치. 아니면 이제 법에 대해서 어떤 법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이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 법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제 운용이 되고 있는지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법들이 그 도입이 됐는지 점검을 좀 해야겠지. 그렇죠. 또 이제 사실은 또 따지면 이 법이 그 국민들의 삶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그걸 연구할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 맞아. 국회 보좌진들이 그런 걸 연구해가지고 할 만큼 한간 애들도 아니고 영향이 안 되는 거지. 한 가지 왜냐면은 하는 게 아니라. 보면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장경태 같은 애랑 같이 술도 마시고 그래야 되잖아. 요즘 보면은 그리고 요새는 보좌관들이 그 한 자리 해가지고 그다음 국회의원 하려고 그런 애들이지 뭐. 요즘 그런 애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 그래? 애들 많잖아. 왜냐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 그렇긴 하더라 요즘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수 눈에 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DJ 그러니까 뭐 DJ 비서 출신들 또 맞아. 김영삼 비서 출신들 또 누구 비서 출신들 요새는 그냥 직업인으로서의 보좌관들인가? 그리고 이제 자기 지역구를 물려준다거나 그치 뭐 이제 지역구 이런 것들이 물려주잖아요 있었는데 보좌관한테. 근데 요즘은 보좌관들이 그 지역구 물려받아갖고 한 애들도 그렇게 잘 된 애들도 없고 성공한 애들도 없고 그치. 요즘은 그냥 그게 자체가 하나의 직업이지 직업.
그리고 사실은 국회 보좌진들도 나름대로 어떤 전문성을 그 속에서 발휘할 수 있고 마음 먹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엄청난 어떤 사명감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거거든. 아니면은 영원한 갑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것을 즐기든 말든 뭐 그 상관이 없는 건데. 어쨌거나 그 장동희는 지금 자리매김을 잘 한 건가? 그러니까 장동혁이가 그 국회에서 법원에서 그 국회의 그런 이제 역할로 파견이 된 거겠지. 기획재정부에서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 이제 예산결산위원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그 수석 전문위원으로 기획재정부 저희 담당자가 기획재정부 뭐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걸 한다고. 그러니까 예산이나 이제 이런 것들. 근데 파견 근무 나오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자체가 그 많은 법관, 그 많은 그 공무원 중에서 국회로 파견되는 애 자체가 벌써 정치적인 어떻게 야심이 있거나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 파견 근무를 나올 때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보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 위에. 그래서 네가 적정할 테니까 네가 가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대체로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정치에 어떤 뜻이 있으니까 한번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꽤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 또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집권당에 이제 수석 전문위원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국회 이제 뭐 저기 뭐 출마도 하고. 예를 들면은 예전에 이제 안동에서 국회의원 했던 김광림 같은 경우가 김광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회 그 예결위 수석 전문위원으로 들어가고 뭐 해가지고 그 국회의원도 하고 이제 그랬고. 조국이가 그 뭐지 직권 남용으로 해가지고 뭐 살려준 유재수라는 그 아마도 유재수이지. 재정기획 그 부산시 경제부시장 했던 뭐 그 사람 같은 경우에도 그 집권당인 그때 뭐 다 민주당인가 뭐 거기에 맞아. 이제 그 전문위원 수석 전문위원이 들어간 거지. 수석 전문인 했던 애구나. 이제 저거 부산시 부시장 한 애죠. 그래가지고 뭐 했다고 해가지고 뭐 어쨌거나 뭐 그러니까 이 저기 뭐지 그 장동혁이도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욕심은 있었겠지. 그러니까 욕심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요즘 두 패가 나눠가지고 기회주의 파들 있죠. 어벤져스. 어벤져스하고 어벤져스는 말끝마다 한동훈이야. 한동훈이는 계엄을 극복하지 않고는 뭐 국힘당의 미래는 없다. 뭐 어쩜 그래. 자기가 언제부터 보수당에 뭐야? 아이, 자기가 보수당에 뭐 우파에 뭐야? 우파 국민의힘하고 국민의힘 전에 당부터 해가지고 우파 역사에서 제 우파로서 한 일이 뭐 있는데 박근혜 탄핵한 것밖에 더 있어? 우파 때려잡은 일밖에 더 있어 한동훈이? 근데 자기가 무슨 우파의 주자인 것처럼 그리고 그 우파의 무슨 리더나 되는 것처럼 맨날 그러더라. 그 한동훈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윤석열이랑 공범이야. 그러니까, 모든 일에. 그러니까는요. 윤석열이 한동훈이랑 공범인데 법무부 장관 시절까지 최소한 법무부 장관 시절까지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는 윤석열하고 공범이야, 한동훈은. 근데 윤석열이가 공범인데 윤석열이가 윤핵관 하면서 우파에 무슨 뭐 리더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세상이. 누가 한동훈이? 한동훈 말고 지금 우파들이 윤석열이는 엊그저께 또 그래놨잖아. 계엄 뭐 나를 밟고 가라 하면서 혼자서 무슨 연극하고 있잖아. 아니 그뭐 정신적인 잘 모르겠고 어쨌거나 지금 막 뒤죽박죽 됐잖아요. 아니 나를 밟고 가라는 애가 그 방첩 사령관에는 그 병신 같은 여기 뭐 수사의 시호자도 모르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아니 그러니까 나를 밟고 얘는 나를 밟고 가라 그러면서 다 내가 지시 안 하고 네가 임마 알아서 한 거 아니야. 내 말이 내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자기를 밟고 가라 그래놓고 네가 했지 꼭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밑에서 알아서 계엄령을 그냥 계엄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 아니 하다못해 자기 그 국방부 장관 김용현까지 그건 내가 하라 그런 게 아닌데 지가 알아서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날 밟고 가라는 뭔데? 근데 윤핵관 하면서 윤석열 정신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윤핵관 하는 사람들이 그 통일교 있죠. 통일교 저기 세력 그 사람들 잡혀 들어가기도 하고 하니까 누가 구심점이 없어가지고 윤핵관 하는 거예요. 윤핵관 사람이 없으니까. 그 통일교가 윤 어게인에 그 개입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통일교가 만약에 개입돼 있다라고 하면 음. 내가 보면은 청년들을 그러니까 청년 어떤 그 전위대로 동원시켜주고 음. 그다음에 자금을 좀 내거나 하는 정도이지. 음. 그 윤호개인의 구심점으로서 통일교는 그건 아닐 거라고 봐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윤호개인의 구심점으로 통일교는 아니고. 젊은 애들이 뭐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젊은 애들을 전위대로서 동원시켜주고 그리고 어떤 그들을 통해 가지고 뭐 어떤 이 저기 뭐지 그 윤석열이라는 걸 해서 또 여전한 어떤 자기들의 어떤 영향력 또 이제 발휘를 해야 될 거고 또 여차하면은 자기들에게 지금 올 어떤 뭐 이재명이가 그랬잖아 뭐 통일교가 없앨 수 있다며 그런 어떤 어마무시한 발언을 하는 애잖아 걔는. 걔는 뭐 아무 그게 없지. 걔는 뭐든지 가능한 애야. 왜냐면 법과 원칙이나 이런 기준이 아니고 그때도 그랬잖아요. 법이 다수가 그 법을 원치 않는다면 결국 국민의 주권, 국민에게 있다. 걔는 법 위에 그 인민이야, 국민이야. 그게 사람들 간에 우리가 서로 합의로 정한 법 있죠. 그것도 그 법이라는 것도 어차피 국민들이 합의해서 정한 거니까 국민이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 법은 안 지켜도 된다. 그 논리인 것 같아. 저기 좌파들의 논리는 항상 인민민주주의. 그래서 얘기하는 게 좌파들이 지난번에 왜 우리 저기 뭐야 부원장님께서 좌파들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허물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좌파는 대한민국의 근간에 관심이 없는 애들이거든. 어차피 그리고 걔네들은 그걸 허물려고 나오는 애들이야. 좌파는. 그렇지. 근데 역설적으로 그거를 허물어버린 게 윤석열인 거 아니야 지금. 걔네들의 등장을 공고화시켜준 게 윤석열이라고. 그거는 자기가 잘하려고 하다 보니 했는데 지 욕심에 의해서 잘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된 거겠지. 잘하려고? 뭘 잘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아니 그렇게 아니 나는 진짜로 항상 얘기하는데 내가 저기 뭐지 윤석열이가 계엄을 했다라는 얘기를 그날 우리는 저기 뭐지 그 밤에 일찍 자니까 해 떨어지면 자야 되잖아. 해 뜨면 일어나고. 그리고 집에 텔레비전도 없고 그다음에 뭐 그렇게 뭐 뉴스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일이 뭐 1분 1초 단위로 해가지고 뭐 뉴스를 뭐 새로 고침해가지고 뭐 들여다보고 하지도 않으니까 할 이유도 없고 그때 자다가 저기 뭐지 계엄했대라고 했을 때 어느 유튜버가 또 저기 뭐지 또 그 뇌피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들어본 거 아니야 우리 그때. 근데 봤더니 진짜로 한 거 아니야. 근데 진짜로 했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나는 만약에 자기가 윤석열이가 진짜로 자기가 잘해서 뭐 해보고 싶어가지고 진짜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거라면은 그럼 이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멍청한 계엄을 하냐고. 아유 자기 능력이 근데 그거는 어쨌든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근데 첫 번째 그 담화문 토요일 날 했잖아. 맞아 그건 죽을 죄 맞아. 졌다 이렇게 했잖아 자기가. 맞아요. 그리고 그건 그건 뭐야 맞아. 그때. 그건 맞아. 일관성이 없어. 그건 아닌 거지. 자기가 만약에 맞아. 이 자기가 응. 그런 어떤 구구의 결단으로 계엄을 했으면은 맞아. 계엄을 했으면은 그러니까 맞아. 그건 맞아. 그게 포인트야. 그리고 저기 뭐지 그 실제로 자기 말대로 실제로 그 뭐지 그 뭐 이렇게 그 경고성 계엄을 해가지고 국회가 그 계엄 해제 의결할 건 알고 그 경고성 계엄으로 자기가 한 거다라고 하면 국회 군을 왜 보냈는데 국회. 그렇기도 하고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막 다 때려 부술 듯이 자기가 구국의 결단을 하고 막 일어섰다 그런 식으로 말해놓고는 그 뒤로부터는 죄를 면하기 위해서 뭐 구름 호수 위에 구름이고 나는 그냥 살짝 뭐 혼내려고 한 거지. 내가 세게 혼내지 말라 그랬는데 저 밑에 것들이 저렇게 한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왔다 갔다 하거든. 게 자기 살기 위해서 이런 말 했다 저 말 했다 그러는 것 같아요 정렬이는. 근데 그거에 놀아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놀아나는 게 아니고 내가 보면 그런 윤석열을 이용하고 있는 거지. 사람들이 우파의 아스팔트가 윤석열을 이용하고 있는 거지. 뭐에? 맞아. 나의 돈벌이야. 나도 뭔가 지금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거든. 맞아. 그럼 뭔가를 잡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윤석열을 맞아. 윤석열을 그 전부 다들 저기 그 계엄하고 나가지고 다들 당황했던 거 아니야. 그때 뭐 차명길 씨 같은 경우에는 특별 방송하면서 이제 우리 끝났어요. 그리고 옛날에 박근혜 탄핵할 때 한번 보세요. 박근혜가 잘못했다 사과하니까 나머지 전부 죄인이 돼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완전히 그냥 기어 들어갔잖아. 그 학습이나 그 메모리가 있는 거예요.
잘못해도 잘못했다 할 수가 없어. 밟아 죽이니까 잘못했다 그러면. 밟아 죽이잖아. 사람 취급 못 받잖아요.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한 건 잘못한 것대로, 잘한 건 잘못대로, 잘한 대로 그 죄에 대해서 응당하게 벌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잘못했다 그러면 막 살을 붙여가지고 매장을 해버리잖아 사람을. 라고 합리화시킨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야 나는 어게인을 하면서. 아니 합리화하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가 학습 효과야 학습. 박근혜 때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잘못해도 잘못했다 할 수 없어.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파묻어 버릴 지금 기세야. 그러니까 살라고 지금 그런다고 봐 나는. 그 지금 그래서 그 장동혁이가 그렇게 하는데 저쪽은 이제 막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패가 둘이 분당될 것 같아 둘이. 분당은 안 되지. 옛날에 그 유승민이처럼 유승민이 할 때 한번 자기네 나가가지고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까 자기네 헤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누구 서로 안방 차지하려고 피 터지게 싸울 것 같은데. 그때 이 유승민이랑 김무성이랑 권성동, 이준석, 주호영, 맞아요. 또 뭐야 뭐 등등등등. 나경원은 갔다가 이혜원, 다시 나경원 가질 않고 나경원은 맞아. 자기를 원내대표 시켜주면 내가 갈게라고 했지. 맞아, 근데 맞아. 원내대표를 주호영이 했거든. 맞아. 그러니까 그럼 나 안 가라고 해서 안 간 거야. 맞아. 오세훈이하고 그 원희룡도 다 지원했잖아. 오세훈, 박형준이. 원희룡. 그 제2의 집 탄핵 사태 이후 제2의 또 그 패거리들하고 이 패거리하고 나눠서 지금 또 난리야. 걔네들이 그때 당을 깨고 나갔을 때는 몇 가지 자기들한테는 이제 그 기대가 있었지. 하나는 그리고 나서 있을 선거가 대통령 선거거든. 그렇지. 대통령 선거 그때 반기문이 하고 막 했죠, 그죠? 유승민도 나왔잖아요, 대통령 선거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 대통령 후보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똘똘하고 뭔가 상징성 있는 사람 내세우면은 그 반은 해먹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이제 보면 예를 들면은 안철수도 사실은 그런 케이스지. 맞아요. 대통령 후보로서의 안철수. 그래도 한 20%는 뭐가 들어가잖아. 맞아. 항상 안철수는 나오면 그래도 찍을 사람 없으니까 꼭 또 안철수 찍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도 이놈도 저놈도 다 싫으니까. 그리고 또 예전에 문국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맞아, 문국현 씨. 유한 킴벌리 그 맞아, 사장했던. 맞아요. 그 문국현이라는 사람도 나름대로 어떤 경제인으로서 또 뭐 일궈온 바가 있고. 호기차게 나왔었는데. 뭐 참신성 있고 뭔지 그랬었지. 그러니까 문국현이라는 사람. 또 뭐 그러니까 반기문 같은 사람한테 목을 맸던 이유가 그거거든. 무엇인가 상징성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상징성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면 자기들이 최소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지. 그렇지. 이게 이제 하나고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박근혜 탄핵의 주역이거든. 그렇지, 추역이지 주역.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니들이 잘해서 박근혜를 하는 국정농단을 일삼는 최순실과 말이야 뭐 경제 공동체로서 국정농단을 일삼는 애를 우리가 쫓아낼 수 있었다. 니들 잘했다라고 이제 박수 쳐줄 줄 알았지. 그렇지. 자기들한테. 자기들 이제 나가서 만들면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왜냐면 지금하고 틀린 게 박근혜 대통령 때 걔네들이 박근혜를 쫓아내기 전까지는 마지막 김무성이가 그때 그 짓 해가지고 한 표 차이로 국회의원 그 여당을 과반을 잃은 거지. 그 전에 보궐선거 무슨 선거 그거는 계속 문재인이가 다 졌잖아요. 박근혜 선거 다 이기고 모든 선거는 다 이기고 김무성 때 그때 한번 딱 진 거야. 박근혜는 선거라고는. 그렇지. 김무성이 그 당대표 해가지고 뭐 옥수를 들고 나르니 뭐니 이제 그 했을 그때도 때. 180한테 190한테 박근혜 180석이었지 당시. 그러니까 경기도 좋고 해서 박근혜가 그 어떤 실책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왜 박근혜를 못 잡아먹어가지고 그런 짓을 했냐 걔네들이. 그거는 자기들도 무엇인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싶고 정권을 잡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는. 근데 이제 박근혜의 주변에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대체로 보면은 정권 중반에 차기가 나서가지고 이제 뒷땅은 내 땅에 들어가면서 흔들고 이제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자기도 그걸 해보고 싶었던 거지.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건 아니고,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자기들이 이제 탄핵의 주역이라고 생각했잖아. 그래서 그 국민들이 자기를 지지할 거 생각했지. 자기들을 이제 보수라고 이제 인정해 줄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누구든 저기 뭐 똑똑한 주자 한 명만 있으면은 우리가 움츠러들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때는 김세현이라든가 김무성이라든가 나름대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안철수도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고 그러지. 문국현이가 망한 거는 문국현도 돈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붙었거든. 근데 사실 초기에 안철수가 처음에 나왔다가 그 문재인이랑 후보 단일화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때 망한 것도 사람들이 다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왔단 말이야. 돈을 쓸 때가 많거든. 그렇겠죠. 돈 쓸 때 많겠죠. 그러면은 근데 또 정당이라는 게 돈을 써야 되고 그 돈을 안 냈지. 문국현도 안 내고 안철수도 안 내고. 그럼 이제 저기 장동혁이하고 그리고 김무성이랑 이제 김세현이 돈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김무성도 안 내고 김세현도 안 냈어. 돈 있는 사람들이 돈 더 안 써 원래. 그래서 부자 되는 거지. 돈 있는 사람이 돈 썼으면 부자 되겠어. 돈 없는 사람이 돈 쓰다가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바른미래당을 만들었을 때 그때는 그런 조건 때문에 자기들 탈당하고 나갔는데 근데 이제는 지방선거란 말이야. 당시엔 지방선거 앞두고 대통령 선거 심지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이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에 그래도 자기 국회의원들을 나가니까 쫓아나간 구의원들 시의원들 있잖아. 바른미래당에 니들 다시 그때 뭐 한나라당인가 어딘가 그리고 다 맞아. 복당하라고 그랬어. 다 보내줬어. 다 복당했잖아요 그때. 복당을 시켜줬어. 근데 이제는 지방선거란 말이야. 지방선거니까는 지금 잘 안 된다 이 말이네. 그러면 어쨌거나 장동혁이가 이렇게 돈도 없고 응. 전국적인 인물도 없고 응. 지방선거를 치르려면 안철수가 지방선거를 치를 때 처음 나와가지고 네. 새정치하면서 실패한 이유가 뭐야? 사람이 없거든. 여기 밑에 사람? 아니야, 나는 뭐 안철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없잖아. 안철수만 있으면 되지 뭔 사람 필요해요? 아니 안철수가 부산시장하고 대구시장하고 서울시장하고 광주시장하고 경기도시장하고 다 출마해? 아니잖아. 아 그쪽으로 내세울 사람들. 사람이 있어야지 사람.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안철수가 새 정치를 하겠구나. 사람 없잖아. 기껏 해가지고 한 사람이 저 광주시장 맞아 윤 뭐 있었어요. 그 사람은 뭐 시민운동 했다라고 했는데 의사. 아니 의사였나? 의사 출신이었어 의사 출신. 아니 그건 잘 모르겠고 시민운동 한다고 했던 사람인데 맞아, 그 사람 결국 어떻게 됐어? 그때 노무현 권양숙 여사 뭐 해가지고 뭐에 또 돈 주고 뭐 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걔네 장동혁이 결국 그럼 이기겠네. 쟤네들 저기 모여가지고 막 깝죽거려봐야 소용없겠네. 그래서 소용없지. 소용없겠네. 한동훈이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한동훈이는 우파도 아닌데 뭐 자기가 우파인 것처럼 그러고 다녀. 한동훈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동훈이 윤석열이랑 공범이라니까 공범.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시절 때까지 윤석열이 한 모든 일의 공범이 한동훈이야. 그렇죠. 법무부 장관 때까지. 그러니까는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때까지도 윤석열이가 국정을 운영한 것에 대해서 한동훈이 공범이야. 그렇지. 한동훈이 그 김건희랑 왜 그렇게 많은 연락을 취했겠어?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가 한동훈한테 뭐라고 그랬어? 우린 동지 아니냐고 그랬잖아, 동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정으로 윤어겐을 해야 될 사람은 한동훈이야. 한동훈. 그리고 진정으로 윤어겐이 한동훈이 아니고 하겠다는 사람이 한동훈이 아니고 한동훈이 하는 모든 짓이 진정한 윤어겐인 거야. 이재명이가 하는 짓이 윤어겐이듯이 이재명이랑 윤석열이 하는 짓이 뭐가 틀려? 똑같잖아. 맞아. 윤석열이는 김건희가 죄 처벌 받지 않는 나라 만들려고 하다가 병신됐고 근데 이재명은 우파 사람들은 이재명이 하는 짓하고 윤석열 하는 짓하고 같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지. 이재명이 하는 짓은 그래도 윤석열에 비교할 수는 없지. 이재명이는 뭐 오늘 요즘 그냥 기자회견 할 때도 말하는 거 하나하나마다 와 사고 체계가 정말 어메이징하더만. 어메이징해. 윤석열은 똑같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윤석열이가 어느 날 갑자기 헷가닥해가지고 술 먹다 체해서 개엄한 게 아니고. 예. 그래 걔도 진짜 근데 진정한
아니 윤석열이가 술 마시다가 그러니까 술 마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된 거냐고. 취임한 날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윤석열이. 어쨌든 그 국민의힘은 보면 그 당을 차지하고 있는 애가 주인이네 무조건. 국민의힘이 아니라 모든 당이 그래요. 아, 이제는 아까 그래서 바른미래당 얘기한 건데 이제 누구도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 없어. 하긴 다 하는 거마다 다 실패했잖아. 이제 누구도 스스로 서는 정치인이 없어. 그렇겠지. 스스로 서는 마지막 정치인이 박근혜야. 박근혜였어. 맞아. 문재인이도 타도 박근혜를 내걸고 나왔지. 문재인이가 진짜 우리나라 이재명이도 대한민국 역사의 최고의 빌런이야. 이 윤석열이도 타도 문재인을 내세우고 나왔지. 문재인도 내가 뭘 하겠습니다 없잖아. 윤석열이도 내가 뭐 하겠습니다 하고 대통령 되지 않았잖아. 맞아, 그게 문제야. 요즘 내가 이재명이도 내가 뭐 하겠습니다 없잖아. 한동훈도 마찬가지잖아. 이재명은 있잖아요. 기본소득 한다고 하면서 온데 다 기본소득인데 여기도 기본소득. 온데 다 기본소득이 여기도 아니고. 기본소득 하면서 다 기본소득이에요. 이재명이가 살아난 것도 윤석열이라는 빌런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이 살아난 거지. 이재명 자체만 있었으면 이재명도 죽었어. 그래, 박근혜는 자기 이념과 근데 철학과 박근혜가 마지막이라니까 자기 스스로 선. 박근혜가 마지막이라고. 자기 스스로 선 마지막 정치냐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하다못해 김문수 씨도 그랬잖아. 오늘날 김문수를 만든 거는 서영교라고. 맞아, 그 인사 안 하고 그랬다고 그랬지. 근데 그렇듯이 지금 스스로 서는 정치인이 없어. 박근혜는 스스로 섰는데 이 마초 남자들 있죠. 다 대부분의 박근혜를 왜 사람들이 그러냐면 에이 박정희 딸이니까 이런 식으로 밖에는 그래 박정희 딸이니까 대통령 됐지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바보인 게 이제 좀 이게 보완이 되는 거야. 아유 난 저 여자보다 덜 똑똑해가지고 난 대통령이 안 돼서 이제 이게 안 되거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박근혜는 똑똑해서 대통령이 됐구나. 자기 이념도 있고 신념도 있고. 근데 아이 자기 남자잖아. 근데 스스로 이제 합리화하는 거지. 에휴 저거는 여자 박정희 딸이니까 된 거지 하면서 자기가 남자 바보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술자리에서 마초 남자들. 저 여자가 뭐 박근혜 딸이니까 저 자리에 있지. 그냥 뭐 지가 뭐 했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뭐 또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고 유경수 여사의 딸이 아니었어요. 그래, 그것도 그래. 오늘날 박근혜라는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등장 자체가 센세이션하진 않았겠지. 나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IMF 터지고 난 다음에 이회창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 그때 이회창 씨가 박근혜 당시 이제 그냥 삼성동 자택에서 칩거하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을 불러냈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뭐 전국을 돌면서 이제 연설하고 그랬었거든. 그때 그 시골 마을에 있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잖아.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서 처음으로 자기들이 장날 가듯이 버스 타고 요즘 그 정당 행사는 전부 다 버스로 동원하는 거잖아. 동원하는 것이다. 동원해가지고 그 운동장을 가득 메우면서 박근혜 대통령 딸 한번 보겠다고, 박정희 대통령 딸 한번 보겠다고, 박근혜 한번 보겠다고, 그 모여들었다고. 그래 맞아. 그래 그런 건 있겠지.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의 분명한 후광이지. 그래. 그렇지만 동시에 박근혜라는 여자가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10월 26일 날 어떤 이 흉탄을 맞고 서거한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1979년이잖아. 그리고 나서 1997년도까지 1997년 그 20년이 넘는 그 어떤 그 시간 맞아. 동안 이 박근혜라는 여자가 어떤 일탈행위를 했다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그 박근혜 대통령 유경소서의 박정희 대통령 유경소서의 딸로서의 어떤 그 이미지와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잖아. 맞아, 그렇긴 해. 이런 걸 누가 그거를 해낼 수 있겠어. 맞아. 그리고 등장하면서 동시에 이 사람이 해냈던 이 얘기들이 뭐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낸 이 나라냐였잖아. 우리가 그렇게 피와 땀을 흘리면서 만들어낸 나라가 이렇게 IMF 외환위기라는 걸로 해서 무너지는 걸 자기는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공감한 거거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IMF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이 나라를 이렇게 그냥
버려버릴 수는 없다. 망쳐버릴 수는 없다. 라는 말에 동의한 거라고. 공감한 것이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이제 이 논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야. 그리고 김대중 씨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도 김대중 자체도 공이 있고 과가 있고 그렇지만은 김대중 자체도 스스로가 이 우리가 만든 나라라는 것 자체를 이 사람이 처음엔 물론 뭐 제2의 건국인 어떻게 하면서 부정하려고 했지만 결국 못했어. 그러니까 김대중이랑 4.3도 4.3을 부정했어. 4.3은 저기 뭐야 그 이 남조선 이걸 그 이 남노당에 의해서 일어난 봉기이고라고 다 얘기했다고. 김대중 자체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진 않았어. 김대중까지는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 안 했지. 그리고 노무현이는 사실 살짝 부정했고 문재인이는 완전히 뭐 따지고 보면 노무현 때 저기 대한민국을 부정한 게 민정수사가 된 문재인 있죠. 그게 문재인이 한 짓이야. 문재인이는 대통령 5년 동안만 대한민국을 뒤집은 게 아니고 자기가 정계에 발 들이고 이 하면서 몇십 년 동안 대한민국 허물어뜨리는 일만 한 거야. 문재인이는. 어찌됐든 간에 이 자기가 스스로 서는 정치인이 없거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 그렇게 되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동당에서 누가 있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설 수 있는 정치인이 있어. 민주당에도 없잖아요. 누구 지금 스스로 서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뭐,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전부 안티. 그래 누구 반대 응? 누구 누구의 반대 누구의 반대 누구의 맞아. 반대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고. 맞아. 저는 그렇게 반대. 되면은 지금 이재명이는 민주당 내 당내 정치를 뭘로 할 것이냐? 안티 문재인이야. 이재명이는 자기 이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재명의 정치를 봤을 때 이재명이가 뭐 좌파 정치를 해서 대한민국을 말아먹니 뭐 어쩌니 하는 것들을 이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나는 이재명이가 자기 당내 정치를 할 때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이가 친명행제, 비명행사 공천할 때 그 시켰던 것도 전부 자기 사람들 맞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자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젠 더 이상 586 이거 해가지고 민주화 운동 내세우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586이랑 문재인이 결탁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문재인의 세상이거든. 그렇지. 이해찬 그치. 을 한쪽에 어떤 거 수장으로 해가지고 그치. 뭐 조국이니 뭐니 해가지고 임종석이니 586 떨거지들과 연합해가지고 만들어낸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야. 근데 이재명이는 그 문재인 정권에서 찬밥 대우를 받았잖아. 완전 찬밥 받았지. 북한도 같이 가지 못했지. 맞아. 오죽하면 해경군 홍식을 해가지고 말이야. 응? 아니 문재인이가 이재명이 어지간히죠 치료해 보면. 아니 그리고 문재인이가 이재명이를 아니, 어지간히 잠깐만요. 싫어하는 게 아니고 문재인이도 있잖아. 싫고 좋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걔는 공과 사가 없거든. 아니 어쨌든 간에 북한이랑 뭐 간다 어쩐다면서 하면은 공식적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저기 경기도 지사는 북한하고 접해 있는 땅이 있잖아. 접해 있기도 하잖아. 차라리 부산시장은 안 데리고 가도 된다고 봐 나는. 그러면은 어쨌든 접해 있는 시도 그 기관장들하고 그거는 자기가 싫어도 자기가 공적으로 데리고 가야 될 사람들일 것 같거든. 근데 이제 문재인하고 그 김정숙이는 있잖아. 모든 게 사야 사. 공이 하나도 없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싫으니까 안 데리고 왔잖아 이재명이를. 그러니까 이 역설적으로 보면은 역설적인 표현이 아니지만은 그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문재인이가 자기랑 같이 대통령 이제 2017년에 민주당에서 경선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은 이름도 기억 안 나는 뭐 고양시장 했던 최뭐라는 사람. 그 사람은 그냥 뭐 자기 이름 알리면 이제 나온 거로 끝난 거고. 그리고 이재명. 아니죠. 그 다음에 안희정, 박원순. 아 맞다. 박원순도 있었구나. 또 한 사람이 이제 있었는데. 그게 벌써 옛날 얘기가 다 돼간다. 아유. 근데 물론 박원순은 자기가 이 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출마하지 않겠다,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그만뒀었지. 뭐 그런 사람들 보면은 다 말로가 비참하지. 맞아. 그 말로가 비참한 게 문재인이가 뒤에서 그 협잡지를 해서 그렇겠지. 그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뭐 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바람이겠지. 그래? 아닐까? 난 문재인이가 공작인 대마왕인 것 같아. 근데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끝까지 남아서 이재명이가 자기 세력을 키우잖아. 근데 문재인 같은 대한민국의 오렌지 좌파, 오렌지 운동권들, 그러니까 대한민국 같은 그 운동권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애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재명 같은 경우는 잡범이지 잡범. 그리고 잡것이지 잡것.
참 끝까지네. 어디 말이야 그 운동도 안 한 애가. 그러니까 자기네들 엘리트 의식이나 선민 의식이 껴줄 수가 없구나. 끼어들 수가 없지. 그러니까 천한 것이지 천한 거. 아, 자기들이랑 세상에. 같은 레벨에서 놀 수 있는 애가 아니야. 이재명이 정도 되는 애는. 놀고 자빠졌네.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그 맺힌 그 한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재명. 그렇겠다. 그러니까 이재명도 사실 내부 정치는 반명이야 반명. 반명이 아니라 반 문재인. 그 이재명이가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세대 교체가 된다. 그래서 얘기한 게 친명행주에 비명행시 통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공천을 했단 말이야. 그거를 사람들이 뭐 이제 대장동 변호사들 공천했니 뭐니 이제 어쩌저쩌 떠들고 하지만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문재인 쪽에 서지 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내 말을 들을 수 있겠다라는 사람 중에 국회의원 까매라고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고르고 고른 사람들이 지금 뭐 이런 사람들이야. 근데 그 보면은 뭐 양문석이니 뭐니 이런 온갖 더러운 애들이 그러니까 다 모여든 거지. 양문석이니 이런 애들도 자기가 뭐 그렇게 뭐 문재인 정권부터 해가지고 뭐 몫을 높였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뭔가 한 자리를 못한 애들이잖아 다. 맞아. 그런 애들 다 모아가지고 하는 거지. 다 모아서 이제 한 거야. 그래 지금 정청래하고 자기네끼리 뭐 싸움이 장난 아닌가 봐. 정청래는 사실은 마지막 남아있는 민주당 내 마지막 남아있는 운동권인가요? 586 정청래, 서영교 이제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몰아내고 운동권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뭔가 어떤 그래서 이재명이가 자기 실용주의라고 얘기하는 게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내부 내에서 많은 어떤 논의들이 있었을 거야. 우리는 실용주의. 그러니까 예컨대 박찬대. 이 사람도 무슨 회계상가 뭔가 세무상가 이런 사람이잖아. 그래 박찬대 그러더라. 누군지 모르겠지. 그리고 그 밑에 전대협 애들. 그러니까 70년대에 태어나가지고 90년대 어떤 그 학생 운동했던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성향상 보면은 이제 종북 출신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종북이지. 근데 이 종북이도 임종석이나 이런 어떤 스케일 있는 정통성 가진 종북이 아니고 이 종북들은 생계형 종북인 거잖아. 생계형 종북. 그러니까 종북을 해가지고 자기들도 무엇인 거를 한 자리 차지해 보려고 했는데 그 밑에 586들이 그냥 앞에 똥차가 돼가지고 꽉 막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면서 밑에서 그냥 동네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성남시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 2천만 원짜리 사업, 3천만 원짜리 사업 그거 해가지고 하면서 그 먹고 살고 있었던 생계형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북한으로부터 받은 공작금들 있잖아. 민노총이니 뭐니 간첩 예전엔 간첩들을 하면 뭐 보통 뭐 그래. 몇십만 달러, 뭐 이영환 그 뭐지 있잖아요 그 사람. 김영환 씨라든가 김영환이 뭐 혹은 뭐 그 전에 그 뭐 엄청난 단위로 받잖아. 근데 이 뭐야 그것도 저기 뭐지 캄보디아나 어떤 베트남 이런 데 가가지고 1,200만 원, 1,800만 원 이 공작금으로 받는 거잖아. 이게 생계형 좌파들이거든. 생계형 종북들이거든. 생계형 종북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우파에 대한 공격이나 박정희, 이승만에 대한 공격은 김일성하고 북한에서 다 만들어낸 거야. 그 슬로건부터 해가지고 모든 언어를. 그 만들어낸 걸 학습하고 한 것들이 지금까지 이제 오고 있는 거지. 이제 그거를 떨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민주당 내 당내 지금 세력을 교체해낼 거란 말이야. 이재명이는 살 길이 그거거든. 그래가지고 설령 자기가 퇴임 후에 공직선거법이니 뭐니 하고 다시 자기가 그 처형을 받잖아. 그 법의 어떤 그 처벌을 받잖아. 법의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이를 영웅으로 떠받들 세력을 만들어내야 될 것이고 이게 가장 마지노선이고 그러지 않고 자기가 전부 세대 교체를 해버려야 되는 거거든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김대중이니 뭐 노무현이니 문재인이니 뭔지 했지만 이제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하나를 바라보고 어떤 새로운 어떤 세력들을 형성해낸단 말이야. 이재명 유일 체제가 되게. 그럴 수도 있지. 이제 지금 그렇잖아. 그런 걸 만들어내야 돼 지금 이재명이는. 안 그러면은 민족의 태양이고 발등에 부르신 이재명이 맞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우파라고 하는 김무성이나 유승민 손에 이 유승민들의 어떤 농간질에 의해 가지고 끌려내려왔듯이 이재명이가 만약 끌려내려온다고 한다면은 똥당이 아니고 친문 내 어떤 이 정통성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 오렌지 우파의 정통성 586 이 주도 세력에서 끌어내려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지만은 김어준이라든가 어떤 뭐 이 유튜브들 있잖아. 나름대로 걔네들 내에서 네임밸류가 있고 유명하다는 유튜버들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이라고 하는 애는 하나도 없잖아. 이재명 그러잖아 그 속에서. 자기 존중하지 않거든. 그리고 한겨레, 뭐 경향, 뭐 이런 등등해서 어떤 그 칼럼 쓰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이재명 존중하지 않아. 언제든지 이재명도 자기들이 끌어내릴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한다고. 세상에. 하기는
왜냐 우리나라는 언론이 대통령이거든요. 자기네끼리 힘 합쳐가지고 박근혜 때처럼 가짜 뉴스를 싹 도배하고 그냥 요즘 그 누구야 쿠팡 있죠. 쿠팡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 보세요. 옛날에 뭐 다른 애들 전부 다 뭐 유출됐을 때는 몇 꼭지 없었는데 뭐 앞 뉴스의 반이 쿠팡이야. 그 민노총하고 합작해서 그런가 봐. 이게 민노총은 무슨 합작을 했는데? 아니 민노총 편 그거는 그거 그런 거야말로 또 그 가짜 뉴스 가짜 뉴스가 생산되는 그 가장 원천인 거고 일단 첫째 쿠팡은 3,7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거 아니야. SK나 이 저기 뭐지 다른 데랑 틀리다고. SK는 얼마 몇 명 됐는데? SK가 3,700만 명이었어? SK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아? 그래도 뭐 몇천만 명은 되겠지 SK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쿠팡이라는 이 다음도 그때 다 털렸잖아요. 다음도 카카오도. 그래서 3,700만 명이 털렸냐고 털린 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하여튼 쿠팡 그다음에 쿠팡이 갖고 있는 이중국적의 문제가 있잖아. 쿠팡은 주인 그 사장. 아니 그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잖아. 쿠팡이란 사실 쿠팡은 이중국적이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쿠팡의 롤 모델은 알리바이라고. 아마 중국. 중국. 그래가지고 또 쿠팡의 프로그램 짜고 있는 애들 중에 중국인들이 많아. 아 그건 다음에 얘기합시다. 근데 왜 그런데 쿠팡 이게 뭐, 죽이려고 난리야? 어디? 쿠팡 죽이려고 난리야 지금. 쿠팡만 죽이려고 날리니까 또 어디 나오면 또 어디 죽이려고 날릴걸? 아니야 쿠팡 죽이려고 난리야 지금. SK가 만약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SK도 죽었을 거야. 뭐 때문에? SK 그때 했었는데요. 그냥 그 수비집이 다 이재명 없어. 정부 때가 아니잖아. 아 이재명 정부 때요. 아니야. 윤- 이재명이 들어서는 윤석열 때인가? 윤석열 때지. 술을 없었잖아요. SK 최태원이는 이리저리 잘도 빠져나가. 그리고 이런 것 자체가 물론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정보들이 빠져나가고 그 빠져나간 정보의 일부가 이제 그 악용되어져 가지고 뭐 이 그 해킹이라든가 혹은 이제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스매싱이라든가 등등으로 이제 이용되니까 이제 문제긴 하지만은 이 언론도 그렇고 전문가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게 과장되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도 나는 옳지 않다고 봐요. 언론에서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막 쿠팡 완전 반 죽일 듯이 난리야. 지금 뭐 좋은 호재거리가 생겼잖아. 자기들 이제 팔리는 거리들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쿠팡 이용 안 하고 있나 지금? 쿠팡 불매운동 해버려지고 있나? 아니. 아니잖아 그건. 그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그게 모든 그 정권을 끌어내리고 올리고 하는 게 언론의 선택이라니까 요즘은. 정권을 끌어내리고 하는 게 언론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랑 그 쿠팡이 민노총과 결탁해가지고 쿠팡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랑은 틀리다는 거지. 그건 별개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있잖아요. 그 날리려면은 언론사에서 또 조선일보가 또 작심해가지고 박근혜 때처럼 그냥 계속 트집 잡아가지고 그러면은 내려오는 거지. 안 그러잖아. 그런데 지금. 왜 안 그러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우리가 이제 봤을 때 그거는 우리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 저기 탱자누라 그 콩 까는 소리에서 박근혜 때는 조선일보가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 세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봤거든. 그래서 유승민이나 얘네들도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당을 만든 거야. 그러면 자기들이 왜냐면 그 전까지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우파의 어떤 그 기반들이 탄탄했잖아. 그러니까 박근혜는 딱 선거 한 번 졌. 김무성이가 딱 한 번 졌다니까. 뻘짓만 안 했으면은 그러니까. 당시에도 안정적인 집권당이 될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근데 지가 뻘짓했잖아. 늘 국민의 지지가 있었다니까. 그 뻘짓을 해놓고도 민주당이랑 한석 차이였어. 그러니까 말이야. 한석 차이였어. 한석 졌는데 그게 그 뻘짓을 해놓고도. 참 운명에 진짜 장난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엇인가 주도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근데 이거를 윤석열도 한번 해보려고 그랬거든. 해봐가지고 시비 건 게 김건희잖아. 김건희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었었는데 윤석열한테 계속 메시지를 준 거지. 네가 김건희만 정리하면 우리가 너를 탄탄하게 지지해줄게. 근데 윤석열은 안 들었거든. 김건희를 보호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 조선일보고 중앙일보가 들이댄 게 이준석이고 한동훈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경험이 있잖아. 윤석열 탄핵해봤자 끌어내려봤자 자기들이 봤을 때에는 민주당으로 그냥 홀라당 정권 넘어가는 거거든. 그러면은 또 자기들은 죽서도 개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하지 못하고 결국 김건희
조용히 시키는 걸로 타협받는데 개엄을 했지. 근데 얘가 계엄해버린 거지. 근데 그러니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입장에서도 자다가 그냥 뒤통수 맞은 거야. 근데 걔네들도 이재명을 지금 비판 안 하는 이유가 대안이 없어서 그런가? 누가? 아니 지금 뭐 어쨌든 이재명이가 뭐 오만 짓을 다 조선일보나 했겠지. 중앙일보는 저- 이재명을 지금 띄워갖고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러면 자기들 팔리질 않으니까. 조용하잖아. 그런데 경향이나 한겨레나 이런 애들은 자기들이 어떤 이 무엇인가를 이재명을 끌어내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는 않지. 자기들은 끊임없이 조절되는 능력을 갖고 있어도 그러니까요. 파워는 갖고 그 사회에서 자기들이 무엇인가 파워는 갖고 있지 못하고 하지만- 조선일보가 저기 악마 왕이야. 조선일보가 악마왕인데 조선일보가 이재명을 계속 빨아대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그러니까 이재명을 끌어내리는 입장을만을 놓고 본다면은 그러면 조선일보 이재명 끌어내리고 싶겠지. 그런데 조선일보 입장에서도 끌어내려서 뭐 할 건데 지금? 그래 끌어내려서 뭐 할 건데? 끌어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들이 시장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 그래 끌어낼 오히려 이재명이가 적절히 뻘짓해주면 자기들 시장은 더 커지는 거야. 조선일보 그래 입장에서는. 그렇겠다. 다만 예전에 YS 때처럼 YS 때처럼 자기들이 밤의 대통령으로서 무엇인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 그런 힘은 이제 더 이상 갖지 못한다고 봐야겠지. 그래. 왜냐하면 조선일보의 그 방식 일가도 그만큼 같은 그 파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요즘은 또 유튜브가 많고 매체가 많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을 거야.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자기네들도 우리나라 언론들도 박근혜 대통령 때 워낙 거짓말 많이 해가지고 이제 아는 사람 다 알거든. 거짓말쟁이라는 거. 이제 세상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사실은 세상이 많이 어떤 면에서는 맞아. 맞아. 이 뭔가 제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들이거든. 그게 이번에 예컨대 조은석 특검에서 내란 특검에서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다 그렇게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 딱 하고 다 기각이잖아. 다 기각인 이유가 뭐야? 얘가 죄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범죄 혐의 소명된 거 아니야. 검찰 니들 말대로 얘들이 죄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구속까지는 아니야. 이게 사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누구 때부터 사실 이렇게 된 거야. 이재명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의결돼가지고 이제 구속 여부 하러 갔잖아. 그때 판사가 뭐라고 그랬어? 얘는 죄 있는 거 맞아. 심지어 이 집에서 무죄된 증거인멸을 위해서 그 교사했다라는 거. 그거는 분명히 얘가 판결 영장 심판 영장 심사했던 판사가 이거는 거의 유죄라고 했잖아. 그렇지만 도저히 우려가 없다. 맞아. 더군다나 제1야당의 대표로서. 그래 도주우리 없으면은 구속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구속 안 시켰잖아. 맞아, 그건 맞아.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뭐야? 무조건 구속이었잖아. 그리고 구속 기간까지 몇 번을 연장했어. 아이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사법 체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정합성에 대한 것들, 또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들에 대한 것이 사실은 광범위하게 사회의 어떤 그 원칙으로 잡아가는 긍정적인 면들이 있어. 이게 전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벌어졌던 온갖 무도한 짓들이거든. 앞으로 다음번 대통령을 누가 탄핵을 하게 되잖아. 그럼 국회에서 탄핵 사유로 걸었던 뇌물죄와 강요죄,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 이거를 탄핵 사유로 걸었다가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빼진 못할 거야. 이제는 이번까지만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도 아차차차 하면서도 그치. 니들 그래 내란죄랑 그거는 그치, 빼자. 왜냐하면 그치. 이거는 심사도 오래 걸리고 굳이 그럴 이유가 없거든. 탄핵의 사유로 내란죄냐 아니냐 같은 이게 내란이 아니라 여부를 자기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내란과 관련해가지고 이미 형사소추가 됐잖아. 그러면 이게 형사소추가 어떻게 되는가 과정을 자기들이 다 지켜보고 난 다음에 탄핵 결정을 할 수 있거든. 그치 맞아.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와 강요죄도 뺀 이유가 뭐야? 뇌물죄에 대한 심판이 언제 맞아. 갈지 모르는데 자기들이 형사상의 어떤 형법상의 어떤 소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는 자기도 그 결과를 기다리고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거든. 우리나라는 헌재를 일단 없애거나 아니면은 탄핵이 되더라도 직무를 정지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탄핵이 소추가 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아니더라도 어디든 탄핵을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탄핵 소추가 돼도 직무를 정지시키지 그러니까 않잖아요. 탄핵 소추가 되더라도 그 이제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게 탄핵의 그 소추 탄핵이냐 아니냐 또 심리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게 뭐 뇌물죄가 되든 내란죄가 되든 해서 탄핵 사유가 된다 했을 때 탄핵을 해야지. 소추만 하면은 국회에서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국회의원들이 여러 명 무조건 모이고 소추만 하면은 아니 그 한마디로 해서 죄 지은 것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저 사람 죄 있는 것 같아요 하면 그때부터 직무가 정지되잖아. 그러니까는 이런 사태가 생기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거? 라는 것은 만큼 추상적인 게 없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헌재가 없애야 된다니까. 네가 법상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노무현이 그거잖아. 맞아. 노무현에 대한 탄핵 보면 너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어. 그건 분명히 맞아. 그런데 그거 가지고 너를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릴 정도로 중하진 않아. 이거잖아. 이걸 자기들이 뭔데 판단을 그러니까 하는데.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려야 돼. 한덕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 너가 헌법을 이러저러든 참 중대한 걸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를 국무총리를 그만두라고 할 정도로까지 중하지는 않다라고 판결한 거 아니야. 그럼 도대체 자기들이 맞아. 뭘 기준으로 중하는 맞아. 건데? 경중을 어떻게 판단하는데? 범죄면 범죄가. 넌 죄가 있어? 그러면 죄이냐 걔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도 마찬가지인 거거든.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됐다. 내가 70만 원 벌금형 받았어 공직선거법. 그럼 죄가 있어 없어? 걔가 있는 거지. 근데 국회의원 할 수 있잖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차라리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무엇인가 기소를 했을 때에는 벌금형이 10만 원을 내더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잘라야 돼. 그러니까 유죄면 유죄고 무죄면 무죄지. 무죄인 거지. 유죄인데 거짓 똑같은 거야 지금 다 판결이 유죄인데 잘못했는데 내 봐줄게 딱 그거잖아요. 판사의 재량권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직업의 생사 여탈권을 갖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판사들의 판결이 그 다 말도 안 되는 거라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헌법재판소 이번에 없애버려야 돼. 윤석열을 이제 탄핵하고 또 내란 쪽에 이제 그 또 처벌하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처벌하는 과정과는 다른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 그러니까요. 그거 쭉.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는 기록을. 긍정적인 면으로 이제 봐야지. 맞아요. 그런 저기 다들 이제 뭐랄까 저항력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참는 그게 이제 많이 생긴 것 같아. 자체 사람들의 뭐 좋게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긴 자정 능력이지 자정 능력. 나쁘게 뭐 나라 이재명이가 망한다. 근데 이재명이가 뭐 엉뚱한 직장 걔네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법안은 막 이상한 법안 맨날 만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엉망으로 돼간다. 그러지만 언젠간 돌아오겠지. 왜냐면 자정 능력이 있어서 좋게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금 근데 현재 하는 거는 서울 같은 데도 막 그 부동산 같은 거 허가제 해가지고 묶어버리고 뭐 또 중대재해법 그런 거 있잖아요. 중대재해법 해가지고 하면은 그냥 사업장에 씌워버리니까 사람들 실업자 돼버리거든. 그 국민의 생사 여탈권 있잖아. 생존권을 지금 엄청 박탈하고 있거든. 나는 그런 게 빨리 그게 이재명이가 지금 제일 잘 못하는 거라고 보는 거지. 근데 이 대목에 있어서 이건 전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지만은 나는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중대재해처벌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혹은 그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아니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죽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 일하러 갔다가. 아니 산업 네? 현장에 가서 죽을 수 있는 거지 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사람이 우리가 그냥 걸어가다도 죽을 수가 있는 아니 물론 거야. 죽을 수 있지. 하지만 죽을 수 있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안전 문제라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생산성이냐 아니면은 어떤 그 산업의 안전이냐 이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그 우파들도 생각을 해봐야 돼.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 운영자님하고도 어쩔 때는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 근데 우리가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재명이나 이런 좌파들이 있죠. 내가 조그마한 만약에 사업체를 하고 있어.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아랫사람이 자기가 막 실수를 해가지고 다쳤어. 그럼 내가 감옥 가야 돼? 아니지.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아랫사람이 실수로 인해서 이제 다쳤지만 그러니까 서로 산업 현장에서 우리가 조그마한 실수도 하지 말자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조직 문화를 만들고 생산 문화를 만들고 현장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우파가 해야 되는데 우파는 그런 게 없잖아. 그런 건 아예 없잖아. 아예. 그거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봐요. 왜냐면 그거는 각 기업마다 각 거기마다 자체 노력이나 아니 그 사업주가
뭐 때문에 아래 사람 다치는 걸 원하겠어. 이재명이보다 더 원하지 않아? 그거는. 근데 그것마저도 우파나 정치권이나 사람들이 개입해가지고 너네 아래 직원 네가 잘 돌봐야 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그거는 내가 어느 사업체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다못해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그 자기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래 직원을 보호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일을 하다가 사고가 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언제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재명이나 이 좌파들이 하는 짓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거든. 그건 동의하지만 말도 안 되는 짓을 그거엔 한다고. 동의하지만 말도 안 이재명과 되는 짓을 좌파들이 해. 하는 짓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건 동의하지만 산업 현장에 맡겨 놓으면은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 사회주의적 발상이에요. 우파는 기업은 자기 이윤을 위해서든 또는 어떤 단체는 다 자정 능력이 있어요. 자체 능력이 있어. 삼성이나 이런 데만큼 지금 공기업들 한번 보세요. 공기업들이 깨끗해, 사기업이 깨끗해. 공기업이 더 엉망이야. 사기업이 오히려 더 안 부패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회주의자들은 꼭 자기가 뭔가를 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것도 봐줘야 된다. 내가 뭐 국가에서 할 일은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 시장이 결코 알아서 할 수 없다라는 거 자체를 자본주의 역사가 증명했고, 동시에 자본주의 역사가 증명한 거는 시장의 실패보다 국가의 실패가 더 참혹하다. 이거를 자본주의 역사가 증명했지, 시장이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걸 자본주의 역사가 증명한 건 아니야. 시장이 실패하지 않는 걸 자본주의가. 시장의 실패보다 국가의 실패가 더 참혹한 결과를 갖고 온다. 그렇지. 그 내 말이 그 말이야. 내 말이 이게 자본주의가 내 말이 그 말이야. 자본주의 역사 증명한 거지만,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동시에 시장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자본주의 역사 증명하지 않았다고. 시장이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시장도 실패할 수 있어. 또 시장은 실패해. 하지만 시장이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지고 실패된 시장을 다시 만들어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또 희생이 있어. 아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통제해주고 또 적절하게 분위기를 바꿔주고 해야 하는 것들이 또한 동시에 분명히 존재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국가가 있는 건데 국가에서 할 거는 정해진 법 있죠. 그거나 똑바로 하면 된다고. 정해진 법대로 안 하는 것만 처벌하면 돼. 국가 사회들이나 그 기업이나 어디나 우리가 개인 간의 계약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뭐 전세 무슨 사기를 받았다든지 했을 때 그러면은 계약대로 안 되고 법대로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야. 사인 간에는. 그러면 국가는 그거를 갖다가 죄진 사람은 벌 주고 죄 안 진 사람에게는 저기를 프리하게 해주고 계약대로 되게끔 법대로 되게끔 그거를 해주면 되는데 지금은 국가가 나서가지고 법을 어기고 국가가 나서가지고 엉뚱한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 괴롭히고 국가라는 게 완전히 애물덩어리잖아 지금. 그래, 좌파 정부, 이재명 정부,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몰아나간 것 자체는 잘못이지만 그 잘못을 인정을 했잖아, 전제를 했잖아. 그렇지만 우파도 잘한 일은 없다는 거야. 오늘 그나 우파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돼. 그런 거 반성 하나도 없이 뭐 무슨 법을 만들어서 처벌하려고 한다라고만 떠드는 거 있잖아. 예를 들면은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 생산 공장에서 그동안 많은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었어. 그건 분명히 존재한다고. 그러면은 파리바게뜨 입장에서도 당연히 자기들이 어떤 생산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니까 그 사고를 다시금 생각하지 그런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겠지. 그래. 하지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분명히 무슨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벌을 주면 되는 거지. 처벌을 하면 되는 거지. 아니, 처벌이 아니고 처벌은 법에 따라 처벌받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처벌받는 걸 떠나가지고 여부를 떠나서 그 현장 내에서도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해봐야지. 그런 게 있냐는 거지. 아니, 그런 거 있겠지. 왜 없어요? 왜 봐봐. 지금 봐봐. 보면은 국민들이 뭐 파리바게뜨든 어디든지 내가 말하면 100명 있는 사업장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는 자, 봐보세요. 산업 현장에서, 특히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은 재해가 발생하는 건 뭐냐면은 집중력 부족이야. 근데 집중력이 어떨 때 부족해? 추울 때, 더울 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더울 때 있잖아 여름철에 뭐 예를 들어 점심 먹고 나서 1시부터 3시까지 말이야 3시까지 그러면은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해. 그 건설 현장에서 특히 그 바깥에서 이제 작업하는 사람들 일을 하지 못하게 해. 그럼 이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했을 때 급여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2시간 동안 쉴 때. 그래 그거는 그 노동자와 기업이 약속을 한 게 있을 거 아니야. 약속대로 하면 된다고 계약대로. 그리고 이 2시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공기 연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야? 아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항상 여기에 대해서 어. 누구도 약속을 하지도 않고 그냥 2시간 쉬면은 돈 안 줘. 쉬면은 돈을 안 주는 거지. 그럼 쉬면 돈 줘? 아니 그럼 2시간 동안은 사람이 그러니까 낮 시간 동안 가지고 그 더위에 다시 일을 하지. 그러면 안 되지. 아니 근데 그리고 봐봐 현장에서 이 브레이크 타임 있지 브레이크 타임.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게 도입된 목적이 뭐야? 요즘은 다 그렇게 잘 돼 있을 거야. 안 그래? 브레이크 타임 시간에 그 알바생들 돈 안 줘. 브레이크 타임이잖아. 아니 아파트의 경비원들 어떻게 됐어? 근데 이런 것들이 좌파가 만든 법이거든. 좌파가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일단 뭐 그 근로 시간대 따라 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하니까 종업원 그 아파트 경비원들 몇 시간 동안 그냥 쉬게 한 다음에 돈 안 주잖아. 그럼 이 사람들 거기 가서 뭐 할 건데? 근데 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과도한 것 같다니까 그 좌파들이. 왜냐면 좌파들이 하는 짓은 과도하지만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럼 우파들이 이런 산업 현장에서 예를 들어 새벽 노동도 마찬가지잖아. 그 새벽 배송도 새벽 배송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게 하나의 어떤 그 문화로 형성된 거잖아.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사회가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시장이 한다는 거야 나는. 왜냐면 2시간을 쉬고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2시간을 쉬면 돈을 안 준다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생존의 현장에서 있죠. 내가 근데 100명이면 100명 생존의 현장에서 거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달에 하루에 10만 원 받기로 했으니까 뭐 2시간 점심시간은 우리도 알바 같은 거 아니라 무슨 거 계약할 때도 그렇잖아요. 하루에 뭐 시간당 얼마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하루 풀타임 얼마 해가지고 점심값 뭐 빼고 점심 계약을 하잖아. 서로 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계약대로 그게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 만약에 100명이 100명 그런 계약 조건에서 계약을 했어.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필요해서 그 일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시장이 수요와 공급이 맞아서 그 일이 형성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삼자가 새벽 배송도 똑같아. 나는 그래서 점심시간 2시간 월급 안 줘도 되고 뭐 브레이크 타임 없어도 되니까 나는 이 일을 해가지고 하루에 일당을 10만 원 받아야 된다해서 사업주와 일하는 사람이 계약해서 일을 하는 거라고. 그런데 왜 우파든 좌파든 국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너 점심시간 쉬어야 돼. 너 점심시간 쉬어야 돼. 또는 좌파에서는 점심시간 안 쉬게 하면은 뭐 사업주를 처벌한다든지 그런 여파로 그 결과로 그 직장이 없어져 봐. 그 나의 생존의 터전이 없어져 봐. 그러면은 그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2시간 쉬어야 된다 안 쉬어야 된다 하고 있는 우파 좌파 그 사이에서 고래 싸움에서 거기서 일해서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는단 말이야. 최우선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거기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해서 맺어진 거면 계약대로 안 했을 때 만약에 어떤 그 사인 하잖아요. 그래 노무 계약대로 안 했을 때는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뭐 5시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뭐 10시까지 일시키고 돈을 안 준다. 그러면 그거를 고용노동부에 같은 데다가 수을 한다 이 말이지. 그 노동자들이. 그러면은 고용주를 처벌을 해. 그러는 거는 국가에서 하면 되는 거지. 내가 5시간 일하기로 하고 만약 5만 원 받기로 했는데 5시간 5만 원 자가 5시간 10만 원 줘. 이런 짓은 하지 마라 이거야. 국가에서 내가 필요해서 하는 거고 일도 내가 필요해서 하고 그 일도 내가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거야. 개인의 그 권리라고. 취지는 알겠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사회 영역에서 우파의 헤게모니가 없어지는 거야. 지금 내가 얘기한 거는 폭염 시기에 가장 뜨거울 때 2시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야외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그 2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했을 때 탈수 현상이라든가 혹은 이제 그 이러저런 어떤 그 더위 때문에 일사병 걸리고 하면서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하잖아. 그럼 그 2시간 동안 어떻게 되냐고. 아, 그런 거는 사업주들이 감안해가지고 일을 시키겠지. 안 그런다니까.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감안해가지고 일을 해라라고 하지. 내가 너한테 몇 시간 일해가지고 돈 준다고 했는데 왜 두 시간 일 안 시켜? 그러니까 2시간 동안 국가가 나서가지고 혹한 그 더위 때니까 폭염에 일 시키면 안 된다고 해서 2시간 쉬게 하자라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해? 2시간 동안 일 안 쉬어. 예, 그게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내가 그렇지만 얘기하는 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어떤 그 사회 현장의 이슈들, 음, 현장에서 인간의 어떤 그 생명, 삶의 조건, 생활의 어떤 그 여건들과 관련된 일들 있잖아. 이거를 시장에만 맡기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발상에서 우파가 벗어나야 된다고. 거기에 왜 우파가 개입해 들어가가지고 왜 그럼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왜 사회적인 어떤 그 분위기 형성들 있잖아. 왜 그런 것들을 못 만들어내? 야, 그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국민체조했잖아. 전부 다. 그 따라라란 아침에 전부 다 뭐 학생들이고 뭐 전 직원들을 국민체조를 했어. 그 국민체조가 뭐야?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 여건에 맞춰가지고 자기 운동하거나 하는 걸 몰랐잖아. 요즘 전부 다 뭐지 그 체육관 뭐이 헬스클럽 가서 전부 다 운동하자 돈 들어가면서. 근데 그런 국민체조를 통해 가지고 몸을 풀어줬다고. 몸을 풀어주고 어떤 근력을 단련시키고. 아, 그참 그러니까 이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무슨 체조 무슨 맞아. 능풍센가 뭔가 했잖아. 맞아. 그거 체조했어. 그게 왜 나왔냐면은 맞아. 당시에 가장 그 노동 현장에서 가장 큰 어떤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근골격계 질환이야. 맞아. 그때 근골격계 근골격계 질환으로 전부 다 뭐 고통받고 이게 저기 뭐 산업재해 중에 가장 큰 거였다고. 아, 참 어려운 문제. 그런 것들을 해결해내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늘뿐 체조를 한 거야. 사실 우리가 저기 뭐지 그 50분 일하고 10분만 뭐 몸을 풀어주고 뭐 하더라도 몸에 어떤 그치. 근육이라든가 맞아. 뼈에라든가 이런 것들 맞아. 그거 하게 된다고. 도움이 돼. 아, 근데 참 그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게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그렇지만 결과는 항상 좌파는 선의로 그 우리 운영자님처럼 선의로 개입해가지고 선의로 개입하자. 무슨 좌파가 선의로 개입해. 아니 우파가 말이야 선의로 개입해서 어떻게 해주고자 좌파든 우파든 선의로 개입을 하고자 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는 뭔가를 선의로 하면은 내 주장대로 내 원칙대로 나의 그 기준대로 해버린단 말이야. 이재명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봐. 좌파들이 내 기준으로 근데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개개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필요한 거가 그거 아닐 수도 있거든. 그건 이제 그 좌파들의 이제 시각인 거고 좌파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잘못된 거고 내가 젊었을 때 공장에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공장에서 산업재해 현장을 많이 봤었는데 왜 다치냐면은 그 노동자 개개인의 부주의로 다쳐. 그러니까는요. 그걸 어떻게 말려? 그런데 내가. 당시만 하더라도 어. 공장 산업 현장에서 절대 그런 어떤 개개인의 부주의가 있지 못하도록 그 안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간의 이 서로 간의 어떤 그 안전에 대해서 유의하고 하는 현장 문화라는 게 있었어. 생산 현장의 문화라는 게. 지금도 이게 있겠죠. 사장이 뭐 지시하거나 혹은 뭐 누가 뭐 지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내부에서 스스로 그런 현장 문화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뭐 이 예를 들어서 프레스 같은 게 할 때 프레스 어떤 그 기기 안으로 손이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멈추게 지금 그 설계가 돼 있다고. 근데 이렇게 하면 생산성이 자기가 했을 때 일이 안 되니까 그걸 스스로 뜯어버려. 그럼 와가지고 반장이 엄청나게 나무라면서 그걸 다시 설치한다고. 그게 반장이 사장 지시받고 하는 거 아니야. 다치니까 그러는 거야. 근데 요즘은 그게 아예 없어졌어. 나는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에서 빵 만들고 하는 그 공정 과정 있잖아. 나는 그게 아예 없어졌다고 봐. 그런 누구도 옆에 동료에 대한 책임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야. 나랑 같이 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어진 거야. 아이, 그건 어쩔 수 없죠.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책임. 그것도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아니 남의 일을 책임져 줄 수 없잖아. 책임져 지금. 주는 게 아니라 아니 같이 일하는 동료잖아. 같이 일하는 동료. 막 그런 아니 사회에서 어떤 그 왕따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길길이 날뛰면서 그러면서 분명히 무엇인가 어떤 그 현장 내에서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소외됐거나 아니면은
그것만 따로 떨어지고 하는 분명히 어떤 그런 일련의 어떤 생산 공정들이 있어. 그런 사고는 거기서 발생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모든 게 지금 세상이 공동체에 대한 그런 게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게 우파가 잘못해서 없어지는 거지. 공동체라는 것들은 우파가 만들어야 될 일들인데 왜 우파만 만들어야 돼? 좌파를 만들면 안 돼요? 좌파가 만드는 공동체는 어. 좌파는 공동체를 부수는 존재이지 공동체를 만드는 존재가 아니야. 뭐든지 우파가 우파 공동체를 책임이야. 만드는 존재지. 운영자님은 뭐든지 우파 책임이야. 우파가 자기가 할 일들을 방기하고 왔단 말이야 그동안.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지. 지금 뭐 정광훈 목사님, 고성국이니 뭐 신혜식이니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그 공동체라든가 혹은 뭐 진정한 어떤 그 이 자유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나서가지고 그렇게 그 목에 열 주고 하고 있어. 난 그렇게 보질 않아요.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했겠지. 근데 이제는 뭐야? 왜 그 사람들이 윤핵관 내세운 이유가 뭐야? 거기 시장 형성돼 있거든. 그리고 그게 자기들 기득권이거든. 그 속에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게 항상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이제 탱자나라 공영방송이 전 국민의 95%로부터 적인제 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보는 사람도 없어. 아 근데 우리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지금 이제 쇼트도 하고 또 영상도 앞으로 계속 만들 거잖아요. 그 우리가 지켜봤던 것들이 있고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기록들을 잘 남기면 되는 거죠. 뭐 몇 사람이 보든지 그리고 또 그게 기록으로 남아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 95%가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거든. 근데 정말 힘들어요. 95%가 반대하고 어느 옷에 끼지 않고 산다는 게 무척 힘들거든. 나는 이건 전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사도신경을 외우다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잖아. 사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처형을 안 하려고 했어. 맞아. 예수를 처형 안 하기. 예수를 처형하라고 할 때는 바리새인들, 맞아. 죽여달라고 막 그랬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죽여달라. 그래가지고 바라바라고 하는 어떤 뭐 누구는 뭐 바라바가 뭐 이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하는데 거기 밀란을 일으켰다고도 나오긴 하지만 그 밀란이 어떤 식의 밀란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도둑이고 뭐 바라바가 설령 뭐 근데 홍길동이나 시작이야 우리의 바라바를 석방하라 이제 얘기하고 예수를 처형하라고 한 거 아니야. 그치. 그게 당시에 기득권들이라고 맞아요. 하던 그 유대교 바리새인들 이 또 이런 어떤 그 제사장들 이런 지도자들이 보여줬던 어떤 어떤 그 지배적인 문화였잖아. 여기에 다들 부활대동해가지고 끌려간 거고. 그래서 예수는 그렇게 해서 처형된 거잖아. 또 예수는 또 그렇게 해서 처형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를 이 땅에 보낸 일이었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그러한 그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외식하는 자여라고 하면서 그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만을 찾고 있는 자들아라고 한 게 수백 년을 이어져온 어떤 그 유대인들의 문화였잖아. 유대인들의 그 유대인들의 가치관이었다고. 근데 예수가 95%가 자기를 반대하더라도 예수는 해야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 인류의 역사 보면은 이 사실은 이게 야만과 관계의 역사였잖아. 대체로 야만과 관계의 역사거든 인류가. 이 몇몇 어떤 그 반짝이는 그야말로 어떤 계몽의 시대가 있었어. 이 윤석열의 어떤 계몽령이 아니라 계몽의 시대가 있어서 계몽의 시대. 그게 뭔가 반짝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 반짝하는 시대가 보통 보면은 이 과학혁명, 과학기술, 그 어떤 그 생산성의 어떤 이 폭발적인 어떤 그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와 함께 오거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의 AI 시대 있잖아. AI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인류에서도 과학기술이 어떤 이에 의해서 생산성이 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AI 시대거든. 그럴 것 같아 정말. 그럼 이 AI 시대에 인간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인간은 어떻게 이제 이 인간의 삶은 무엇이 될 것인가? 이에 대한 깊은 성찰들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 깊은 성찰을 누가 할 수 있겠어? 좌파가 해? 아니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AI 시장을 맡기면 될 거야라고 하면 되겠어? 우파가 할 일이야. 인간에 대한 어떤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가 다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야. AI를 이용해가지고 사업해먹을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AI 시대의 인간은 무엇이냐. 근데 진정한 우파는 없어. 우파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원래가 우파는 없어. 우파라는 집단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우파는 없어. 원래가 어떤 집단들이 존재하냐면은 그냥
나를 내버려 두면 난 내가 내 스스로 잘 살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맞아요, 내 말이. 이런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그 니들이 굳이 나를 좌우로 나눈다고 난 우파야야. 왜냐면 나 간섭하지 마.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가 이거부터 바꿔야 되는 거거든. 대한민국에 맞춰졌던 40%의 우파가 있다고 생각해. 또 40%의 좌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아니야. 대한민국 사회에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런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난 이게 낫겠네, 난 이게 낫겠네, 이러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40%의 우파가 있다? 아니야. 아니,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우파예요. 그래,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간섭 안 하면 된다니까. 그 사람들은 너는 우파니까 넌 우리 편이라고 하지 말라고. 정치하는 집단이나 유튜브 하는 집단이나 시민단체나. 나는 우파지만은 나는 정치하는 집단이나 유튜브 하는 집단이나로부터 우파라는 식으로 낙인 찍히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똑같은 거야. 너는 개몽한다 했어. 개몽령 했는데. 나는 우파 좌파의 차이점은 있잖아요. 차이점은 나는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열심히 살게 놔두지 않는 게 좌파라는 거야. 그래, 말이 그래서 맞다니까. 문제인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살고 뭐 있는데 좌파들은 가만 놔두질 않아. 그러면 우파라는 사람들이 어.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겠어? 열심히 살 수 있게끔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 사람들을 왜 우파라는 이름으로 그룹핑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 왜 동원하려고 하냐고.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을 놔둘 게 아니고 저는 뭐 좌파를 때려잡아야지 되는 거지. 좌파를. 그러려면 자기들이 좌파를 때려잡기 위한 무엇인가를 비전을 제시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하고 있어.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 윤석열 그래서 계엄했어. 그리고 그리고 개몽한다고 또 개몽령을 하지. 우파가 아니고. 마찬가지로 지금 있는 애들 중에 누가 그러고 있는데 한동훈이 그러고 있어? 아니잖아. 장도병이 그러고 있어? 아니잖아. 김문순 그랬어? 아니잖아. 지금 우파가 해야 될 가치가 뭐야? 가치가 뭐지? 걔네들은 근데 내세우는 게 뭐 그래도 우리가 문재인의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자유, 무슨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어 우리가? 이재명이가 집 사고 팔 수 있는 자유도 박탈했지. 집을 사고 팔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한 게 아니고 대출도 자유를 박탈했지. 그리고 제 보장법 그거 하면서 일하는데 없애가지고 그것도 일할 자유도 박탈했지. 52시간 만들어가지고 일할 자유도 박탈했지. 나 52시간을 100시간도 일하고 싶은데 못하게 했잖아. 그래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집을 살 수 있는 자유를 박탈했다고 했잖아. 이재명이가. 그런데 왜 집을 살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한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을까? 집을 살 수 없어서 그런가? 내 삶이 아니거든. 안 그래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때 종부세 해가지고 그렇게 때렸다라고 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왜 종부세 그렇게 하는 거에서 신경 안 썼을까? 당연히 종부세 안 내니까. 종부세 안 내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우파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파는 현실을 바라봐야 되는데 좌파가 이거 반대해요, 이거 반대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없애면 된다, 없애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고. 아니라고. 나는 수입도 변변치 않지만 생각해봐. 근데 항상 얘기하는 게 우파가 그리고 있는 인간형 있잖아. 이거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니까. 학교 다닐 때 성실하게 공부해가지고 나름대로 좋은 대학 나와서 나름대로 어떤 그 좋은 직장에 정규직으로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도 일구고 내 집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 우파의 롤모델이야. 이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몇 퍼센트인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아왔던 시기가 고도 성장의 시기였잖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내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살 수가 없는 사회가 된 거잖아. 그렇지. 집도 없이 살게 된 거야. 생활이 이렇게 바뀌었잖아. 근데 이게 문재인 때문에 우리가 집이 없는 세상이 된 거야? 아니라고. 문재인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누구 때문에 아니지. 그렇게 된 거야? 문재인 때문에 집이 없는 세상이 된 게 아니라 더 이상 성장 자체가 이제 예전과 같은 그 황금의 어떤 그 고도 성장, 우리가 7% 8% 성장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잖아. 그래서 더 이상은 제조업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우리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어떤 어떤 이 산업의 생태계, 이게 대한민국 사회를 지탱할 수가 없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야. 나 트럼프가 미국으로 다시 어떤 제조업의 어떤 시장을 들이빈다라고 하고 뭐 한국으로부터도 몇천억 달러 뺏어가가지고 미국에 뭐 자동차 공장 만들고
뭐 조선도 만들고 하고 하는 거 있잖아. 이게 난 전부 뻘짓이라고 봐. 산업의 구조가 다시 제조업을 해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 제조업에서 만들어지는 생산 기반은 AI고 로봇이 기반이지 인간의 기반이 아니야.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1,000억 달러 들여가지고 예전에 예를 들어서 천 자동차를 만들어. 이 자동차에서 한 달에 1년에 자동차를 만들을 생산해. 그 예전에는 만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3,000명의 인간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만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100명의 인간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제조업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어떤 그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어지면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그렇지. 그건 좀 문제. 또 만들어진 일자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안정적으로 나의 어떤 그 생활을 유지해내고 또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식들까지 해서 나의 어떤 그 삶 자체, 나의 어떤 그 이 나의 어떤 생활 자체가 재상정되는 이런 구조가 아니야. 자본주의는 더 이상 이런 자본주의가 아니야. 그렇긴 하지. 근데 그렇게 하지라고 얘기하면서 음. 우파라는 사람들은 전부 다 70년대, 80년대 고도 성장 시기에 자본주의만을 바라보면서 왜 자본주의는 이러고 시장은 이런데 너희들은 왜 그러지 못해? 이거는 너의 무능력함 때문이야. 이준석이 얘기하는 게 능력주의가 이거잖아. 윤석열이 얘기한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뭐라고 했어? 이제 우리도 서울대학교 나온 이런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이런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를 맡는 시대가 됐다. 라고 김대중이 썼잖아. 그게 윤석열이잖아. 아니라는 거지. 근데 문재인이가 한 거는 이런 어떤 이 강남에 있는 집값들만 너무 많이 뛰어 올라가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규제를 통해 잡을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그 규제로 이걸 잡으려고 하다가 시장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게 문재인이가 잘못인 거지. 이제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또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못 가. 왜 서울에 있는 데까지 공부하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간다고? 서울에 있는 학생 수가 몇인데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도 가지 못한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런 시대가 그런 사회가 와 있어 지금. 그러니까 그 우파라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롤 모델 있잖아. 하나의 인간형. 그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건 70년대, 80년대. 그래 박근혜가 국민행복시대 어디 곳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회 그런 걸 하려고 그렇게 그게 우파의 우리가 살아갈 인간적인 거잖아. 난 그렇게 보는 거지. 패러다임 시프트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기득권이라고 하는 애들이 화들짝 놀란 거잖아. 좌파든 우파든. 그러니까 그렇지 그거야. 좌파 오렌지, 우파 오렌지가 무슨 소리야? 우리의 기득권의 세상인데. 이제 바뀌어 나가겠지. 왜냐면 한 명씩 바뀌어 나가겠지라고 얘기하면서도 우파가 그걸 바꿔 나가야 된다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고 얘기하잖아. 조금 전에 우리가 박근혜가 마지막으로 스스로 선 대통령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지금 우파 갑일이 뭐야? 이재명이 전부 다 까부수면 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 그게 아니라니까. 아유 힘들어. 힘든 게 아니라 우파가 진짜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은 난 나의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못한 애들 있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웬만한 그 기업에도 취직하지 못해가지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이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애들. 그러다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애는 낳았는데 그럼 이 사람들 어떤 주거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줘야겠어? 생활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줘야겠어? 너희들은 냉혹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시장에서 너희들이 열심히 하면 너희들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애들을 버려둬야겠어? 그러니까 애들 버려두고 있으니까 좌파가 그걸 야금야금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자기들이 잠식해 먹는 거 아니야. 그 오죽하면은 뉴욕이라는 세계 자본주의 어떤 그 심장에서 민주사회주의자라고 하는 맘단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뉴욕 시장이 되겠어. 아휴. 오죽하면은 유대인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뉴욕인데 트럼프의 고향인 뉴욕인데. 근데 그래도 좌파는 아니야. 왜냐면은 아니 누가 좌파가 아니래. 좌파가 맞대. 아니야. 그게 아니고 각자 알아서 살아야지. 인생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누가 어떻게 뭘 해줄 수 있겠어. 당연히 각자 알아서 살지만 각자 알아서 살기가 각자 알아서 살았던 우리 세대 사람들 있잖아. 우리 세대 사람들이 살아왔던 환경이 아니라고. 그거는 종교에서 할 일이지. 종교나 그럼 다시 자본주의 이전 시대로 돌아가지 뭐. 종교에서 종교가 전부 다 어떤 해야지. 구빈법 시대, 구빈법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야. 왜 구빈법을 만들고 왜 비스마르크가 복지제도라는 걸 만들고 했겠어. 그리고 이제 교회도 그 종교 가는 거라고 그랬는데 여의도에 그런 순복음 교회라든가 이런 대형 교회 있잖아. 그거부터 허물어야 돼.
순복음교회 운영해가지고 하는데 1년에 얼마 들겠어 예산이? 그 돈으로 그 운영하는 돈으로 그야말로 종교가 나서가지고 헐벗은 사람들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공부시켜주고 더 먹고 싶어하는 사람은 좀 더 먹여주고 이런 일 해야지. 그래서 그 스스로 설 수 있게 하는 거 만들어야지. 그래. 근데 뭐 부수는 건 쉬운데 어떤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건 참 어렵거든. 그래서 그래 어려운 문제. 어려우니까 논의를 하기 들어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논의하러 들어가질 않잖아. 아니 뭐 있어 아는 게 있고 든 게 있고 생각이 있어야 논의를 하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앉아 논의가 돼? 아니 그런 놈들은 무슨 우파를 주도한다고 나서 그러면은 아직 지금은 저기 이재명만 그래서 문재인 때려 부수니까 세상이 좋아졌어? 이재명 때려 부수면 세상이 좋아져? 좌파도 마찬가지야. 윤석열 끌어내니까 세상이 좋아져? 박근혜 끌어내니까 세상이 좋아져? 최소한 간섭은 안 할 것 같아. 이재명이만 없어지면 최소한 간섭만. 봐봐 간섭받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몇 번을 얘기하지만 우파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얘기하는 게 간섭받지 않고도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전 인구의 10%가 안 돼.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이재명이 간섭해가지고 완전히 일자리도 52시간 이래고 그런 것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걔 쓸데없는 국가 개입으로 네. 우리나라 사람들 생존력이 강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든 살아남어. 52시간 이상 일을 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게 해주세요라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딱 둘로 나뉘어요. 하나는 택배같이, 그러니까 특수 고용 형태의 근로자라고 하지. 내가 일을 해가지고 내가 시간을 몇 시간 들일수록 어떤 나에게 드린 만큼의 어떤 수입이 발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뼈를 갈아서라도 일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택배 해가지고 내가 뭐 일주일에 뭐 80시간씩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자그마하게 집도 샀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80시간씩 그렇게 일을 하게 하는 게 과연 옳을까? 근데 그건 자기가 알아서 내버려둬 리브 미 얼론 그거 살라고 해. 이런 종사자 하나거나 아니면은 반도체처럼 그렇지 반도체 집중적으로 많은 시간 일을 해야 되는 애들 있지. 했잖아요. 어차피 연봉 2억 3억씩 받는 애들 있잖아. 그런데 우리 운영자님 생각은 알겠는데 있죠. 미국에서도 옛날에 걔네들 나이키나 또 나이키 말고 그 대형 의류 브랜드들이 커플라이언스라 그래가지고 몽고나 걔네들 세무조사 레이버 워킹데이 하고 이런 것도 그다음에 또 와가지고 불 났을 때 출입구 하고 대출 우리나라 봉제공장 같은 데는 대출구가 없거든. 원단이 쌓여 있어가지고 불 나면 다 죽어 진짜. 근데 앞에 뒤 그런 거 확인하고 또 차일드 레이버 애들 몇 살 이상 애들 없는 거 그런 애들 차일드 레이버 고용하는 데들은 오달 안 주고 이랬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 5살, 6살, 5살까지 10살, 11살 이런 애들이 차일드 레이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차일드 레이버 안 하면 못 먹고 살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근데 자기네 기준과 자기네 그 인권, 자기네 그 자유, 평등 그 기준으로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몽골 이런데 가가지고 그 차일드 레이버 있는 데다가 오달 안 줘가지고 그 애들 굶겨 죽인다. 그 얼마의 역설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식인이랍시고 남의 자유를 남의 자유와 남의 인권을 보장해 준답시고 자기가 간섭을 해봤자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게 없는 경우가 태반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10살이 일해야 되면 일하는 대로 또는 일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자생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소외받는 사람 또 그렇게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들을 폄훼하거나 인간 취급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능력 없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니까 그 능력에 맞춰가지고 경쟁 사회에서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나는 다만 그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부당한 대우, 법과 내가 계약한 대로 안 되는 거 그것만이라도 국가에서 보호해주면은 그것만 해도 되는데 그것도 안 한단 말이야. 국가에서는 사실은 우리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경찰서 가가지고 아니면은 고용노동센터 가가지고 했을 때 즉각 해결이 돼? 안 되잖아요.
그거는 방기하면서 그 일은 안 하면서 왜 너는 거기서 일하지 마라. 점심때 일해라. 뭐 10시간 일해라. 너는 월급 시간당 얼마 이상 받지 마라. 난 시간당 뭐 많은 이하는 받지 말고 일하지 마라. 그런 짓은 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나는 국가에서 시간당 5,000원을 받든 시간당 6,000원을 받든 아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내가 그 사업을 하는데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시간당 10,000원어치 일을 해야지 10,000원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시간당 10,000원어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능력이 내가 손이 느린 사람은 시간당 5,000원밖에 안 돼. 어쩔 수 없잖아. 그러면 그 5,000원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대단히 해준다기보다는 나는 5,000원이라도 받는 기회를 주는 게 난 오히려 맞다고 봐. 그럼 맞지. 근데 그러니까요. 문제는 뭐냐면은 5,000원이라도 받을 기회가 없어지고 있는 사회가 되고 있다라니까. 5,000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게 좌파 때문이라는 게 아니고 좌파 때문이야. 좌파 때문이 아니라 좌파가 더 어느 나라에서는 득세하게 되고 하는 이유들이 더 이상 우파가 내세웠던 헤게모니, 우파가 내세웠던 가치관, 또 우파가 내세웠던 질서, 우파가 내세웠던 어떤 그 문화가 안 먹히기 때문에 좌파가 등장하지. 그러면 왜 안 먹히고 있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지, 내 얘기는. 다음번 생각.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나도 동의해요. 스리랑카에서 특히 나이키 이런 애들 있잖아. 그 축구공을 만드는데, 그걸 외주를 줬더니 스리랑카에서 7살, 8살짜리들이 만든대잖아.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럼 니들 아동노동하면 안 돼. 라고 해가지고 그 공장을 그러면 그래서 못하겠더니 스리랑카에 그거 갖고 먹고 살던 애들이 굶어 죽게 된다. 이게 어떤 현실을 모르는 일이다. 라고 비판할 수 있지. 맞는 지적이지. 하지만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 왜 스리랑카에 축구공을 생산하러 갔는데? 싸니까 같이. 싸니까 같이. 임금이 싸니까. 그래가지고 싸가지고 갔잖아. 그러면 축구공이 전 세계 팔린 축구공 값이 싸졌나? 나이키 신발이 싸졌나? 나이키 신발은 여전히 비싸잖아. 그때도 비쌌다고. 스리랑카에서 만들든 파키스탄에서 만들든 아동 노동을 통해서 만들든 나이키 신발은 비싼 신발이야. 이거는 나이키라는 회사가 낮은 가격으로 글로벌한 어떤 그 생산 어떤 밸류 체인에서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비싼 가격으로 팔면서 더 많은 수익 구조를 만들어낸 거지. 그거는 기업이나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다 똑같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경쟁이라는 게 생기고 거기서 발전이 생기는 거야. 그거 자체를 부인하면은 안 돼.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산업혁명 초기에 런던에서 7살, 8살 된 애들 최초의 노동법은 저소년들, 이 어린아이들을 노동을 시키지 못하게 하는 게 최초의 노동법이라고. 그 다음에 최초의 파업은 여성들한테 성냥 공장에서 수은 있잖아, 수은? 성냥을 수은을 해가지고 만드는데 그게 인간의 어떤 인간의 어떤 이 몸에, 신체에 엄청나게 아주 어떤 그 나쁜 영향을 미치면서 기형아들이 만들어지고 했던 그 과정들 있잖아. 이게 자본주의 초기 과정이라고. 물론 그렇긴 하겠지. 근데 그리고 인류가 그런 자본주의 초기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그 생산을 하면서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들을 서로 간에 도모해 나가면서 만들어낸 게 지금의 문명이야. 그래 지금 많이 지금의 좋아졌잖아. 문명. 많이 좋아졌잖아. 좋아졌지. 누가 좋아졌냐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좋아졌어. 우리 같은 사람. 좋아지고 잘 살고 있어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고 뭐 우리가 뭐 기대했던 것보다는 뭐 좀 부족한 것들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했어. 노동하는 사람들도 엄청 좋아졌어. 좋아졌지. 하지만 그러니까 박정희 때 나 그 무작정 상경해가지고 파출부하고 했던 사람들, 공장 다니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전부 대한민국의 중산층을 이룬 거야. 근데 이젠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사회로 지금의 사회를 볼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다라는 걸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고, 이걸 우파가 계속 놓치고 있다는 거야. 그건 그렇지. 이제 그 놓치고 있는 틈을 좌파가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좌파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거를 왜 우파가 고민을 하지 않냐는 거지. 고민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래서 라떼는 얘기를 듣는 거야. 열심히 하니까 난 열심히 해서 살았잖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갔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말이야. 집 샀고
난 쉬지도 않았어. 휴가도 없었어. 니들처럼 해외여행도 안 다녔어. 어디 날 때는 말이야 토요일 날도 나가서 일했어. 아, 오늘 얘기 중에 이제 포인트를 알겠네. 그걸로는 못 사는 사회가 됐다니까. 그걸로는 우파가 그 현장을 놓치고 있다니까. 그건 그런데 그러면서도 어떤 애들 조술받던 어떤 애들 이준석 한동훈 같은 애들 그런 애들 능력주의 이걸로 포장하고 있지 지금. 그러니까 그 이제 교회가 신천지가 막 커지고 한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똑같은 거고. 그렇지 그 틈을 파고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그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이제 몰락시키는 거지 걔네들이. 근데 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어? 그치, 막 점점 더 진짜 비대화되고 비대해가지고 있고. 막 내 아들 헌금이 몇 개야? 맞아. 그 주일 헌금 내야지, 11조 내야지까지 좋아. 건축 헌금 내야지, 선교 헌금 내야지, 또 무슨 헌금 내야지, 무슨 헌금 내야지. 아니 우리가 내 11조와 우리가 내 주일 헌금으로 거기서 교회 운영하고 거기서 구제도 하고 거기서 선교도 하고 하는 거야. 선교를 위해서 따로 헌금을 내고 이게 뭐야? 그게 왜 도대체 들어가는 거야? 그럼 내가 낸 주일 헌금은 뭐고 내가 낸 11조는 뭔데? 그 교회 운영하는데 좀 더 크게 운영하려고 그러는 거지. 교회를 크게 올려면 교회를 그렇게 왜 크게 짓냐고. 예전에 오히려 어떤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 하늘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쳐다보면은 전부 적십자 깃발만 옛날에는 보이더라. 그랬지. 요즘은 대형 교회들 많아가지고 작은 교회는 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훨씬 우리나라가 어떤 교회가 더 알찼지. 왜냐면은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그때 교회도 벤처 산업이었거든. 이제 좋은 세상이 오기를 기도해야지. 지금 기도하는 것마다 다른 방법 없죠. 기도한다고 될 것 같지가 않아.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가셔가지고 이 성전에서 이 물건 파는 놈들 회초를 치면서 나의 아버지의 집을 이 장사꾼들의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든 놈들아. 라가 지금 대형 교회인 거야 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애 붙잡고 김정한 목사님, 뭐 이정호 목사 해가지고 그 침밭에 침분 치려고 말이야. 오늘 질문하고 싶은 거는 장동혁이가 막 그 저기 해가지고 이제 자기네끼리 패가 갈려가지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아까 그 얘기 물어본 건데 뭐 그렇게 심각한 얘기를 많이 해. 머리 아까 아파. 얘기했잖아. 장동혁이 대세야. 장동혁이 대세고 이 대세로 지방선거까지 갈 거야. 왜냐하면 지방선거거든.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야. 그러면 그 국민의힘이 좀 이길 것 같아? 못 이기지. 왜냐면 결국은 모르지. 결국은 저기 뭐야 그 차명길 씨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 선거라는 건 다른 거 없다. 프레임. 그다음에 바람. 그다음에 인물인데. 근데 인물 가지고 해가지고 뭐 어차피 대구 이게 지난번에 어떤 그 2018년의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이랑 울산시장이랑 경남도지사까지 다 민주당이 이겼던 거는 그 다음 날 트럼프랑 김정은이가 맞아, 싱가포르에서 만났기 때문이야. 맞아, 그래지 그때. 이 문재인이가 뻘짓하다가 그 좋은 분위기 있잖아. 트럼프가 만들어낸 좋은 분위기. 김정은과 짝짝하게 만들어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지방선거 한 거야. 맞아, 그때 그랬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홍준표 같은 애가 이거는 뭐 이 사람들이 전부다.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가 올까? 이제는 어떤 진짜로 어떤 그 평화 분위기가 되고 우리도 통일이 될까? 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사람들이 어떤 아직까지는 그런 기대가 남아있던 시절에. 근데 우파가 했던 일은 뭐였어 그때? 우리 운영자님은 우파가 아니야. 좌파야, 좌파. 근데 어쨌든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이가 그렇게까지는 못하지. 그렇게 그런 분위기까지 가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뭐 그래서 서울시장은 뭐 오세훈 될 수도 있겠지. 뭐 민주당 내에서 결국 인물이라는 걸 내주지 못하면은 오세훈 될 수는 있겠지. 그런데 그러면 뭐 서울시장 이기면 다 이기나? 어차피 부산, 울산, 경남 뭐 이긴다 치더라도 근데 경남도 몰라.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울산도 모르는 거야. 아니 이게 장동혁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지금 뭐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이재명은 이재명네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자기네들끼리 싸움을 하고 국민들 지금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어쨌든 이건 지방선거거든. 지방선거는 16개 광역자치단체장만 뽑는 게 아니라 그 밑에 200몇 개의 시장 군수 뽑고 그 밑에 몇백 명의 광역의원 뽑고 몇천 명의 구의원들 뽑고 군 의원들 뽑고 하는 거거든. 여기에는 어차피 몰려있는 집단들이 있어. 그 몰려있는 집단들이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인 거야. 그렇겠지. 그 밑에 그리고 나머지 몇 개 이제 뭐 무소속이나 아니면은 뭐 예컨대 호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하나 가져가면은
뭐 저기 두 명 후보가 나오니까 그러면 뭐 이 진보당도 가져가는 거야. 근데 윤여겐 세력 말고 저기 윤석열한테 윤석열 계엄 잘못했다 그러면서 걔네들 그런 애들 있죠. 걔네들이 주류가 돼가지고 선거를 하게 되면은 더 이길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장동혁이가 주류대가 돼가지고 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어차피 이번 선거는 어차피 지방선거기 때문에 그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고.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명하게 아젠다 세팅이 될 수가 있어. 이슈 파이팅이 될 수가 있다고. 그런데 부산 선거에서 부산시장으로 박형준이 나와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타도하고 뭐 이런 거 갖고 선거하겠어? 오세훈이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타도하고 아니라고. 맞아요. 국회의원 선거랑은 좀 다르지. 이 오세훈이 서울에 나와가지고 내가 한강 르네상스를 어떻게 할 거고 내가 재개발을 어떻게 할 건데 이재명이 내가 재개발을 반대해요. 종묘의 세분상가 내가 재개발할 건데 종묘가 뭐 무슨 뭐라고 해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무사해서 반대해요. 이러고 징징 짜면서 선거할 거라고. 박형준이도 나서가지고 뭐 내가 더 잘했으면 했는데 가덕도 신공항이 어떻고 또 이런 걸 얘기하지. 이재명 정부 타도하지 아니야. 경남도지사도 마찬가지고 울산시장도 마찬가지라고. 그건 지방선거라고 지방선거. 그러니까 이슈 파이팅 자체가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되든 한동훈이도 그때 국회의원 할 때 당대표 돼가지고 뭐 했었어? 돌아다녀서 어떻게 누가 했어? 하든 상관없네. 꽃피는 봄이 오면은 김포는 우리 시가 됩니다. 뭐 이 얘기밖에 더 했었어? 한동훈이 되면은 안 될 것 같아. 한동훈이가 되든 응. 윤석열이가 장동혁이가 그 하든 똑같다고. 부산시장에서 똥당 찍을 사람들은 똥당 찍고 밑에서 광역의원 찍을 사람 광역의원 찍고 구의원 찍을 사람 구의원 찍는다고. 이준석이가 당대표 돼가지고 지방선거 할 때 광역시의원, 구의원, 뭐 시군구에서 누구 바꿨어? 못 바꿔. 이준석이가 못 바꾼다고. 왜냐면 그거는 그 안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떤 뭐 이 저기 뭐 충청북도 뭐 어떤 뭐 무슨 군이다. 라고 그 안에서 서로 간에 맺어진 네트워킹들이 돼 있거든. 그 네트워킹 내에서 지들끼리 치고치고 하면서 군의원 후보 나오고 혹시 그 도의원 후보 나오고 군수 후보 나오고 시장 후보 나오고 뭐 그 또 뭐지 그 도지사 후보 나오고 하는 거야. 이 네트워킹은 장동혁이가 당대표가 되든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되든 바뀌는 게 없어요. 오늘의 수다. 오늘은 이제 우리 은혜님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장동혁이가 나눴네. 되든 한동훈이가 되든 아무 상관이 없어. 아, 그거는. 상관이 없구나. 자기네끼리 막 찢고 뽑고 싸우고 난리길래. 그들이 찢고 뽑고 싸우는 것은 그 속에서 그래도 저기 그 상층부 내에서 내가 낸다 하면서 내가 이 속에서 대장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나는 윤석열이하고 김건희하고 있잖아요. 막 수갑 차고 다니고 그럴 때 난 박근혜 그 수갑 차고 다닐 때 애가 타가지고 내 진짜 쳐다보면 기가 차고 전부 다 수갑만 찼어.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사람을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끌고 다니고 큰 짓을 했잖아. 일주일에 막 4일 5일씩 끌고 다니고. 아유, 걔가 근데도 그때 그런 거 쳐다보고 하나 애가 안 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했기 때문에 애가 타가지고. 근데 그때 뭐 하나 애 안 타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내가 보면은 김건희하고 막 그러고 다니고 보면 애 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뭐 억울해가지고. 근데 걔네들은 포승줄 묶인 장면으로 다니지 않잖아. 그러니까 포승줄 왜 안 묶고 다녀? 그리고 포승줄도 안 묶고 다니기도 하지만 그리고 아이고 김건희하고 윤석열이하고 나는 쳐다보면은 걔네들 어떤 사람은 애가 타가지고 그러는데 나는 아이고 김건희하고 윤석열이하고 박근혜 끌고 다닐 때 너네 희희낙낙했지? 그런 마음이 들어 오히려.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에서 3명의 대통령이 탄핵 소출됐는데 노무현, 박근혜, 윤석열. 그래서 탄핵까지 간 건 이제 박근혜, 윤석열이지만 3명의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는데 노무현과 윤석열은 자기가 저지른 짓으로 탄핵 소추됐어. 근데 박근혜는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짓으로 탄핵 소추됐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가 포승줄을 끊긴 모습, 달린 모습이 공개되지도 않고 사진도 안 찍어 이제는. 그냥 뭐 호송차 타고 가지고 지하로 해가지고 그냥 법정으로 들어오는 거잖아.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저기 뭐지 뭐 그 조사 받으러 갈 때 뭐 가서 뭐 세워놓고 얘기도 안 했잖아. 그 특검으로 갈 때도 뭐 때로는 뭐 지하로 들어가고 이제 뭐 그러잖아. 박근혜 때는 그 하는 과정들이 왜 그러겠어? 박근혜 때 뭐 사람들 이렇게 뭐 그래서 이재수 장관 이렇게 손목히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 자기 극단적 선택을 하잖아. 그게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은연중에 안 거거든.
그래 그렇기도 한가 보다. 그러면서 많은 어떤 그 우리 형사소송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재판 과정에서 이제 일이라든가 혹은 이제 어떤 그 사법의 어떤 그 영역에서의 것들이 많은 것들이 사실은 나름대로 하나의 질서가 잡혀가고 있어. 예를 들면 피의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거든가 아니면은 그 또 이 저기 뭐지 그 이 피의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어떤 그 이 사람을 그 앞에 세워놓고 뭐 기자들께 뭐 죄인 신문하듯이 하는 거 있잖아. 국민의 알 거리 맞아 를 그런 건 안 등장해가지고 하더라 요새는. 그거 조국이가 자기 때부터 없앴잖아. 맞아 그치 미친. 그리고 이재명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다가 그다음에 어떤 그 도주의 와 증거인멸을 우리가 따져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잖아. 맞아. 야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거든. 왜냐면 무죄 추정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진전돼 나가는 거는 그리고 참.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기현 판사가 뭐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자기도 지기현이 사실 당황스러웠을 거야. 검찰이 그거 항고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 대법에서 한번 확정 판결을 받아보자라고 하는데 나는 시간이 기준인 게 맞다고 봐. 나도 그거는. 근데 이런 어떤 그 유리한 원칙들이 다 자기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야? 자기부터. 이게 문제인 거지. 하지만 어쨌든 하나하나 잡혀가고 있잖아. 이 마녀 사냥이 뭐 유럽에서 또 미국에서도 마녀 사냥이 이제 빈발하면서 뭐 그 사람들 많이 죽고 그랬는데 마녀 사냥이 없어지게 된 거는 인간이 각성해서가 아니고 증거에 입각한 어떤 이 판결이라는 근대 사법 체계가 확정되면서부터 마녀 사냥이 없어졌거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 때 마녀 사냥이 버렸지. 마녀 사냥이었지. 마녀 사냥이지. 근데 이제 근대 어떤 사법 체계에 대한 것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그 시간이 흐르고 문재인이가 집권해가지고 하는 과정, 윤석열이 집권하고 하는 과정, 또 이재명이 집권하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이 보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느끼고 있는 거거든. 그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야 자유민주주의 길로 학습을 해 나가는 것 같다. 이제부터 다시 이제 학습을 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봐야겠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왜냐면 이 나이 되도록 자유가 뭔지 민주주의 뭔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참 편하게 살았거든. 왜냐면은 고도 성장의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우리는 선택받은 전 세계에서도 사실은 그치. 선택받은 민족의 선택받은 시대의 어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산 사람들이거든. 그리고 유럽에서 그런 시행착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시행착오 같은 거를 우리는 겪지 않고 그냥 온전히 싹 그냥 성장을 이뤄냈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성장을 이뤄낸 세대가 이른바 어떤 그 베이비 부머의 어떤 그 세대들이 지금은 사실은 많은 이제 딱 이제 이렇게 그 겪어온 성장의 한계가 이제 딱 드러나는 이제 시대에 또 이제 살고 있는 거지. 맞아. 그러한 시대 속에서 기득권들이 자기들이 더 이거를 어떤 이 올해 어떤 그 권력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박근혜 탄핵으로 이제 이어지게 하는 과정이 그게 50억 클럽이잖아. 맞아. 근데 이제 잘 되겠죠. 잘 될 거라고 봐요. 글쎄요. 뭐 그게 되길 바랍니다. 겨울밤이 깊어갑니다. 너무 괜찮아.